특단의 행동을 할 것이다. 모종의 또 결단을 내릴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예. 그래서 선 부결 후 대표직 사퇴 이 기로가 좀 형성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30명까지는 3, 40명까지는 안 나오고 이탈표가 저는 20표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데 이 20표가 과학적으로 제가 찬출한 겁니다. 그냥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학적으로. 예, 네. 지금 이 전부 다 하면은 그 진영으로만 딱 보면은 체포 동의안에 그 반대하는 게 그 민주당 169, 그다음에 기본소득당 1명, 예. 그다음에 무소속 7명 중에서 양향자 의원 빼고 6명. 그렇게 네. 하면 176이거든요. 그렇습니다. 176인데 지금까지 그 또 이재명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재명 리스크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온 사람이 딱 20명이에요. 예. 그럼 176에서 20명 빼면은 156. 156. 예, 찬성. 예. 나머지 143. 예. 143이 찬성, 156이 반대. 예. 예. 이렇게 해서 부결. 예. 그런데 이거 1차전이지. 1차전 부결이지. 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네 분이 크게 다르지 않은 의견을 주시는 것 같기도 해서 뭐 그 숫자와 관련해서 저희가 따로 종합을 하진 않겠습니다만 두 번째 이제 공통 질문은 이렇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169석이기 때문에 부결표가 만약에 169를 넘게 되면 이재명 당 대표에게 어느 정도 힘이 붙는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이제 160이라는 기준을 두고 그 숫자 이하가 되면 뭐랄까요? 사실상 국회 내에서는 정치적으로 이재명에게 등을 돌렸다라고 봐도 무방한 것일지에 대한 해석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님. 뭐 제가 이제 170석 정도로 부결했지만 예. 그런데 그 무늬만 무소속 있잖아요. 예. 실제는 이제 민주당인데 이런 데 분들 때문에 저는 한 5석 정도 이탈로 보기 때문에 예. 170 했는데 네. 이걸 가지고 이게 그 승리했다고 할 수는 없죠. 우리 옛날 말에 청명에 죽거나 한식에 죽거나 이런 말 있잖아요. 올해는 이게 청명과 한식이 하루 차이입니다. 예. 하루 차이. 저는 이번에는 이게 그 구속은 면할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게 영원히 구속을 면할 수는 없고 앞으로 이제 쌍방울, 그다음에 이 백현동, 정자동 줄줄이 대기하잖아요. 예. 저는 다음에 영장이 왔을 때는 저는 상당히 위험하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구속은 면하지만 그 대가로 대표직 사퇴 이 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리라고 볼 수는 없다. 예.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우문을 선택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다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안 소장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근데 서정욱 변호사님 구속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법률가시니까 이번 구속장 청구서 읽어보시면 결국 대장동에서 검찰이 판단한 최종 이익은 9,600억 정도인데 그중 6,725억을 이재명 지사가 그러니까 시장시세를 회수했어야 됐다. 70%. 법에도 없는 근거를 갑자기 대시해서 그리고 대법원 엔정은 5,503억이 아니라 1,830억만 인수했기 때문에 예. 배임이 무려 4,800억이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건 대법원이 판단한 것까지 일방적으로 조작을 해서 이재명 대표를 악마한 건데 당연히 이것은 저는 그러니까 여야 진영을 떠나가지고 예. 제가 아까 180석까지는 제 희망석인데 최소한 국민의당 내에 개혁 보수나 양심 보수라는 분이 있다면 예. 요거로는 체포나 영장이 안 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예. 근데 뭐 쌍방울 이야기도 손 변호사님 이야기하셨는데 처음에 무슨 변호사비 대납이라고 했는데 그거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이런 식으로 탈탈탈 털었는데 범죄가 없고 증거가 없다는 증거가 나오는 사건은 저는 처음 봅니다. 저도 30-40년 이 분야를 연구하고 대응해왔는데요. 예. 그래서 정책 승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예. 어느 진영의 유불리를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저는 이렇게 엉터리 수사나 엉터리 영장을 검찰이 조작해서 국회에 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중대한 범죄다. 저는 나중에 세상 바뀌잖아요. 예. 이번 수사에 참여한 검사들 모조리 처벌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예, 왜? 예, 예.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요. 예. 안 소장님 좀 질문 제 좁혀가지고요. 만약에 부결이 되더라도 160표 이하로 부결이 되면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등을 돌렸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까지 막 수년간 예. 악마시켰으니까 일부가 흔들린 거라고 봐야죠. 그걸 저는 정책 패배라고 볼 수는 없다. 예. 일부 의원들이 흔들린 거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저는 별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없다. 예, 그러니까 이미 체포 동의안을 갖고 예. 막 뒷거래 치려는 뭐 사람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기 때문에 설사 이번에 뭐 170석이 된다 하더라도 이걸 기반으로 뒷거래 쳐서 자기의 사적 정치적 이익을 얻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예. 이건 승리고 패배고 의미가 없고 그냥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체포 동의안을 갖고 당대표를 내놔라 뒷거래 하는데 악용한다면은 체포 동의안은 없애는 게 나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빨리 없애버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송국건 평론가께도 마지막으로 드리고 본격적인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그 부결표가 몇 표냐 제가 156표를 예상을 네. 했지만 네네네.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 부결을 시켜주는 거 한번 기회를 준 거예요. 기회를 줘서 바로 대표적으로 사퇴를 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는 다음에 또 대표동의원에 올라오면 그건 무조건 아마 가결시킬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지만 저도 그 부분에 동갑인데 이게 당 대표직을 놓고 일종의 흥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 서른 의원이 말했던 대로 우리가 부결시켜주면은 이 뭐 어떤 모종의 결단을 내릴 것이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당 대표직을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 이낙연 계죠 서른 의원이. 예. 그러면 이낙연 대표직은 미국에서 귀국을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당 대표 당권을 이낙연 쪽에 가져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국민들이 부여한 그 투표권을 가지고 본인들이 당권 싸움에 그 배팅을 하면서 일종의 그것 때문에 부결을 시키고 그 사법적인 문제로 부결을 시키고 그런 어떤 뭐 정치적으로 야합을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 표차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예. 이것은 일종의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다. 예. 이재명 대표에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변희재 대표님과 송국건 평론가께서는 의미 없다. 이 질문 자체가 의미 없다고 말씀 주셨는데 의미는 조금 다른 해석을 좀 주셨습니다.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갔습니다. 어디까지나 사실을 기반으로 한 논거를 제시해 주시고 그 논거를 중심으로 논쟁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룰은 제가 딱 한 번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본격적인 토론, 주제 토론에서는 모두 발언 1분씩, 그리고 반론 1분씩, 그리고 재반론 1분씩을 기본 토대로 하고요. 진행자가 개입할 부분은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제마다 시간 제한 토론 이후에는 5분의 난상 토론이 있습니다. 이 난상 토론 시간에는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여러분들께서 이 네 분의 패널이 경론을 펼치시는 그림 그대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주제를 넘길 때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저희의 모두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지정해서 댓글을 주시면, 질문을 주시면 직접 저희 출연자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안진걸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송국건님께 질문이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 내지는 댓글을 주신다면 저희가 해당 주제에 걸맞는 질문을 생방송 중에 선택을 해서 주제를 넘길 때마다 한두 분씩 선정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로 본격적으로 토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실과 증거 이슈, 즉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구속영장은 사실과 증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즉 구속영장에는 확보한 증거가 거의 없이 전원 내지는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 과연 구속영장으로서 무게가 있는 것이냐라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반대의 물론 주장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무엇이 증거이고 무엇은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인지, 구속영장 청구는 전원 위주, 진술 위주로 되어 있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과연 정당한 것인가, 이 부분부터 짚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진걸 소장부터 1분을 카운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제작진께서 1분 임박해서는 종을 쳐드리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소리로 들을 수 있습니다. 안진걸 소장께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속영장 전부를 보면 검찰 앞에 엄청 서설이 깁니다. 읽기가 지루할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뭐 범죄 증거, 뭐 뇌물 받았다거나 이재명 대표가 뭐 직접 불법을 했다는 증거 하나도 안 나옵니다. 예. 근데 결론적으로 9,600억 정도의 수익이 남았는데 대장동에서 최종적으로 비용 제하고 거기서 성남시가 분명히 대법원도 인정한 공익한수 구명이 사실 법에 의한 기부채납과 다른 겁니다. 사전에 무려 5,503억을 인수한 게 대법원마저도 이재명 지사가 지사 후보 시절에 이야기한 게 사실에 부합한다고 정확하게 판단해놨는데 검찰은 어찌된 일인지 성남시가 환수한 돈은 1,83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70%, 9,600억의 70%인 6,725억 원에서 무려 4,890억의 어마어마한 배임이 발생했다고 맨 마지막에 이게 나옵니다. 성남FC 넘어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숫자를 조작해서 배임이라는 인상을 주기 위해서 앞에 장시간 서술을 쓴 건데 이건 대법원이 5,503억을 인정했는데 검찰이 1,830이라고 조작해버린 거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만. 70% 요것만 예. 70%도 법에는 전혀 이런 근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성남의 딸의 지분에 성남시의 지분은 50%
10%에 불과합니다. 예. 그러니까 70%라는 기준으로 배임을 주장하는 자체도 조작이다. 네, 거기까지만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데 그 세 가지 말씀드리면 예. 첫째는 이제 그 영장과 반박문 20페이지를 다 봤어요. 근데 부패방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은 반박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미리 사업자를 선정해놨잖아요. 공정한 입찰을 했습니까? 성남의 뜰만 참여할 수 있게 구조를 했잖아요. 그리고 미래도 이게 특정이라는데 미리 준 거 아닙니까? 이게 첫째 문제고. 두 번째, 성남FC 뇌물 사건은 예를 들어 이제 기업 유치라는데 근데 푸른 위례 남욱 변호사인데 왜 5억을 받습니까? 이게 무슨 이게 기업 유치입니까? 그리고 이제 홍준표 경남FC가 어느 기업에 민원을 들어주고 돈을 받았습니까? 왜 비교합니까? 이건 네이버나 두산의 민원 인허가권을 장사 사유한 거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게 그 초과이익도 그렇습니다. 기존 조건대로 다 초과이익 환수 넣어도 김만배 씨는 따를 수밖에 없는데 왜 빼줍니까? 굳이 빼줄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천화동 1호에 428억을 가지는 대가로 초과이익은 너 다 먹어라. 이렇게 저는 한 게 아닌가. 이 세 가지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 뭐 이제 공정하게 모두 발언을 듣다 보니까 반론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차피 섞여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변희재 대표께 또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이 박근혜 대통령 관련 탄핵 수사 때부터 한 6년을 제가 검찰 수사를 다 추적을 해왔고요. 이 윤석열 한동훈이 문재인 정권의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뭐 밑에 있을 때도 보수 인사 한 200여 명을 구속시킬 때 대부분 직권남용으로 구속한 것도 봤는데 저는 이 이재명 대표의 이 구속영장도 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는 뚜렷하게 불법 탈법 사실이 없고 뚜렷하게 돈 먹은 게 없는데 그냥 무차별 불법이라 그러고 무차별 뇌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의 여지가 있다면은 행정상의 미스. 정말 이거를 최대한 넓게 보더라도 배임이라는 것도 이상하고 이건 정부기관이고 기업도 아니니까 직권남용. 근데 그 직권남용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구속시켰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이 좁혀서 뇌물 범죄, 지금 어쨌든 뇌물 범죄라고 그러고 있어요. 성남FC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개인이 개인을 이익을 위해서 자기 주머니에 들어간 것만 처벌해야 되는데 박근혜를 처벌하면서 뇌물죄를 그냥 막 재단에 있는 거 마구잡이 처벌한 그 기준 가지고 보면 안 된다. 그래서 6년 동안 있었던 검찰의 탈법들, 그리고 또 이 수많은 위증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막 말이 바뀌거든요. 돈 준 사람들이 말이 바뀌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다 들여다봐야 된다. 이게 그런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 주셨고 송국권본부장께 드리겠습니다. 아니 정말 173쪽 그 구속영장 청구서를 다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읽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 대표가 주어가 없다고 했는데 이재명 주어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가지고 있는데 뭐 저렇게 프린트는 안 했지만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고 결재를 했다.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 주어가 이재명이죠. 그리고 물론 좀 추상적인 부분도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인허가 장사를 했다. 뭐 이런 것은 뭐 좀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이 계속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은 진술 말고 증거를 내놓으라고 계속 그 이야기했어요. 왜 진술만 하느냐. 유동규 또 남욱 진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 뭐 저는 뭐 진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 이번에 173쪽 그 안에 보면은 증거들 상당히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무슨 뭐 회의록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보면은 뭐 보고에서 결재한 문건, 그 다음에 무슨 공모 지침서 이런 것도 있고 또 네이버 내부 문건, 내부 문건은 뭐냐면 그때 한 보도가 됐었죠. 그 정진상 씨가 네이버 쪽에 그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문건 이런 것도 다 이번에는 증거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전에 같이 똑같은 주장을 하면 이 173쪽을 다 봤는지 좀 의문이 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네 분께서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의견 피력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반론에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께서 먼저 출발하셨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서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반론할 여지가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 소장께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초과이익 환수. 그러니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이제 9,600억의 최종 수익이 발생한 건 맞죠. 근데 당시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또 장기간 대장동은 표류를 해왔습니다. 공공개발할지 민간개발할지 반관 반민개발할지 아주 오랫동안 논쟁이 있었고 그 안에 구속된 사람도 있고요. 결국 성남시가 공공개발할 자산이 없습니다. 당시에 이미 국민의힘당 계열의 정당이 성남시 예산을 탕진한 상태에서 근데 그걸 민간에 맡겨버리면 민간이 전액을 개발을 가져갔잖아요. 물론 나중에 손해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재명 시장은 당시에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얼마의 이익이 날지 모르지만 무려 5,540억을 환수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인 감정평가사들이 그것을
당군조선 이래 사상 최대 공익안 환수라고 400명 가까운 감정평가사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시국선언을 해서 밝히게 됐습니다. 이 개발부담금의 연도별 부과 실적을 보면요. 연간 징수액이 6만 7천 건에 6,500건에 달해도 실제로 2천억, 3천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 대장도 한 건으로 5,503억을 환수한 겁니다. 이건 예. 객관적 팩트거든요. 근데 이걸 배임으로 몰면 저는 원래 모든 이재명의 수사가 이걸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이 거기까지 부분이 허위다, 예. 조작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는 겁니다. 예, 예. 배임에 대한 지적을 해주셨고요. 두 분 중에 한 분이 반론을 제가- 1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게 이재명 시장이 잘했어요. 그래 환수 잘했어요. 앞에 뭐 우선 1,800 가져도 다 좋은데 제 말은 이 모든 설계에 초과익 환수 조항을 하나 더 넣었을 때 예. 그러면 이게 김만배 씨가 아니 당신들 우선 가져가면서 왜 초과익까지 뺏어가느냐 이 사람 나 못하겠다 이 사람 나가라 시켜버리자 이렇게 김만배 씨가 할 수 있을까요? 어차피 이게 초과익입니다. 따라서 저는 실무자가 건의를 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른 평택이나 다른 사업장도 있잖아요. 제 말은 지금의 모든 설계 인정하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초과익을 넣어도 성남시가 더 불리하게 앞에 깎이거나 김만배 씨가 사업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걸 안 냈냐 말이에요. 실무자가 건의했는데 그걸 저는 문제 삼는 거 아닌가 예. 이거고요. 예. 그다음에 미리 사업자를 다 정해버렸잖아요.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이에요. 그래서 김만배 씨가 10년 뒤에 돈 주겠다. 왜? 공소시효가 입찰 방해나 위계 공모 방해는 10년이거든요. 미리부터 자기들에게 불법으로 우리하고 짜고 치는 공법으로 선정이 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10년 뒤에 돈 주겠다고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변희재 대표. 네, 제가 아는 선에서 좀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아서 혹시 예. 모르겠어요. 혹시 반론하시면 되겠는데 예, 예. 이건 원래는 이명박 정권 때 이대엽 성남시장이 있을 때 LH공사가 하던 예. 사업을 이명박이 야 이거 왜 민간이 안 하고 관이 끼어들었냐 이런 것들은 민간 좀 넘겨라 그래서 사업을 중단시킨 다음에 그때 이제 이재명 시장이 이제 당선이 되고 그때 이미 이 김만배 일당은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해가지고 그 이변의 땅을 사고 사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재명과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영수라든지 윤석열과 관계를 보면요. 이명박 세력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이재명과의 어떤 특수관계가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일관된 방침은 무조건 확정으로 하겠다. 뭐 수익 나눠먹는 거 없이 야 초장에 뭐 2천억 그냥 확정 지어. 이렇게 이 확정 수익을 가다 보니까 아까 이 입찰 안 했다 그러는데 3개의 입찰이 들어왔는데 확정 수익을 꽂으라 그러니까 다 빠져버리고 확정 1,800억 꽂겠다는 요거만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좀 되니까 추가 수익을 환수했죠. 그래서 5천억까지 환수한 예, 다음에 맞습니다. 또 예, 예. 아, 시간 더 그죠? 있습니다. 추가 수익 환수한 다음에 더 왜 안 했냐 그러는데 그럼 확정으로 꽂았는데 계속 추가 수익 하면 저쪽에 소송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좀 이제 이 시장이나 뭐 그런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송국관 본부장께 드려야 될 텐데 서정욱 변호사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반론하셔도 됩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하시는 걸로.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재명 시장 이전부터 그 사업이 추진이 됐죠. 그 사업을 추진했던 사람들도 저도 아는 사람도 있던데. 예. 그런데 그 전에는 그 이재명 시장처럼 이 인허가권을 가지고 이렇게 어떤 딜 같은 걸 하지 않았어요. 이재명 시장은 인허가권을 사용을 해서 또 정진상이나 그 김용이나 이런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김만배 그리고 또 유동규 이런 사람들하고 뭐 의형제를 맺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을 해서 이재명 때부터 문제가 된 것이고 지금 가장 큰 것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현혹되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지금 이 문제도 가지고 초과 이익 환수제 이것을 가지고 그때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서 뭐 그런 것을 넣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지금 그 당시의 신문을 다 살펴보면은 그 시점에 이 국회에서 뭐가 통과되냐 하면은 그 분양가 상한제 폐지가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되고 또 그 시점에 그 판교 제2 테크노밸리가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대장동에 상당히 호재가 생길 텐데 예, 예. 그때 충분히 초과이익이 예상이 되는데 그 예. 조항을 집어넣었는데 김문기 씨가 예, 예. 그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죠. 그런데 그것을 결국 삭제해버린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각자 이제 그 구속영장에 담겨 있는 그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한 규정이 약간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안진걸 소장께 드릴까요? 예. 그러면 두 분께서는 그 이재명 시장이 당시에 공익환송 금액 5,503억이라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대법원에서 인정을 했으니까. 예. 근데 검찰은 여기에 1,830억만 환수했다고 써놨습니다. 대놓고. 예. 그걸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렇게 검찰이 대놓고 대법원까지 인정한 사실을 조작을 해도 되는지 따질 수가 없고요. 따지지 않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결국 경기가 나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환수를 계속해서 5,503억에 달한 겁니다. 처음에 1,830억을 받아냈을 뿐만 아니라요. 예. 근데 그것은 잘했다고 박수를 받아야 돼. 그게 왜 수사를 받아야 됩니까? 결국은 검찰은 결국 5,503억이면 9,600억에 57%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환수 금액이 전체 이익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그 성남에 뛰려나는 그 시행회사에서 성남시의 지분이 50%거든요. 거기다 한 주가 더 있는데 50% 이상만 가져가면 배임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느닷없이 70%라고 하는 법률에도 없는 근거를 들어서 70%인 6천억대를 환수해야 되는데 1,800만 환수했다라고 배임액을 사실상 뻥튀기 조작을 하는 영장 청구서를 내놓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건데 이제 두 분은 좋습니다.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환수량 않는 것만 지르잖아요. 예. 근데 당시에는 이익이 발생할지 손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두 가지로 논점을 좀 좁히겠습니다. 사전에 최대치로 환수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예. 없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찰의 영장 청구에 담긴 내용 중에 대법이 규정했던 그 5천억이라는 금액과 검찰이 규정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하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배임 액수에 대한 부분도 역시 의견이 다르신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좀 듣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대법원이 옛날 이렇게 판단했다. 저는 이게 가짜뉴스라 봐요. 왜냐하면 이게 그때 대법원은 형을 강제 입원시켰냐 안 시켰냐. 예. 이게 핵심 쟁점으로서 권순일 대법관 그때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사건 중에 거짓말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 사건 중에 당군인의 최대 환수를 했다. 이걸 이제 시비를 걸었죠. 국민의힘에서. 이미 한 게 아니고 앞으로 예정된 거 아니냐. 예. 이미 했느냐 예정되어 있느냐 이게 쟁점이었어요. 그때 대법원이 5,500억인지 뭐 5,400억인지 5,300억인지 이게 쟁점이 아니었어요. 예. 그게 금액이 뭐가 중요합니까? 환수를 했느냐 앞으로 할 예정이냐 이걸 환수도 안 해놓고 했다고 하니까 그때 우리 변희봉 위원장이 10일 그때 고소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그때 대법원은 액수가 쟁점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게 진짜 중요한 쟁점은 형을 강제 입원시켰냐 안 시켰냐 이게 2심까지 상실됐다가 권순일 대법관이 살려준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그 금액은 판결문을 보십시오. 예. 대법원이 금액 가지고 심리한 게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쟁점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두 분이 지금 논쟁을 벌이시고 계시기 때문에 안소장께 일단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가지고요. 송국권 평론가와 변희재 대표께 잠깐 계시면은 바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안소장께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때 쟁점이 여러 개였죠. 경기도지사 선거 때. 그러니까 대장동은 이미 그때 검찰 수사를 이미 받은 겁니다. 허위사실로 5,503억을 환수했다고 기소까지 된 거니까요. 예. 근데 대법원이 이것은 사전 확정 이익이기 때문에 5,503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는 부분과 선거유세 같은 취지 연설은 모두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유가 합치된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형님과 관련된 논쟁뿐만 아니라 이 부분도 허위사실로 기소가 됐거든요. 예. 근데 명확히 대법원이 5,503억을 인정을 해놨는데 서 변호사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모르겠고요. 예. 그리고 향후에 어쨌든 70%를 환수 안 했기 때문에 배임이라는 논리는요. 예. 자, 지분이 50%인데 어떻게 70%를 환수 안 했다고 배임으로 합니까? 일반 민사계에서 서 변호사님, 우리가 5대5로 투자하면 일반적으로 50%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딱 이해가 있어요. 여쭤보는 게 아니라 보통의 법률가들이나 민사계약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사계약에서. 지분 50%면 50%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 친구들끼리 투자할 때도 보통 그렇잖아요. 자, 서 근데 변호사께 70%안 가졌다고 배임이라니까. 예, 서 변호사께 듣고 이제 다른 두 분의 의견을 들을 텐데요. 일단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때 수사기관이 5,500억을 환수했는지 5,400억인지 5,000억인지 이게 쟁점이 아니고 환수를 이미 했다고 하니까 앞으로 할 예정인데 했다고 하니까 이게 허위사실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에서는 사실상 할 게 이제 거의 확실하니까 허위가 아니다 이런 거 아닙니까? 액수가 쟁점은 된 거 아니잖아요. 그건 인정하실 겁니다. 그때 액수를 안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재명 지사가 환수했다는 것 중에 보면 터널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이게 환수했다고 하는데 터널을 갖다가 허락해 주면서 또 용적률 올려주고 계속 혜택을 준 거 아닙니까? 터널 지은 걸 어떻게 본인이 환수했다고 합니까? 저는 그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 배임도 저는 다툼이 있지만 그 앞부분에 예. 성남에 떠나고 세 개가 아까 변희재 대표님이 입찰했다 하지만 예. 그 입찰 조건 중에 다른 데는 도저히 충족 못하는 며칠 전에 조건을
성남의 뜻만 충족하는 바꿔놨지 않습니까?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이라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두 분께서는 충분한 토론을 해주고 계시고 이 부분에 관련돼서 의견을 주실 예정이기 때문에 변희재 대표께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아는 선에서는 이 1,800억씩 5대5로 나누기로 첫 번째 계약이 됐는데 이제 이게 수익이 좀 나니까 그 환수하는 방법들을 현찰로는 뺏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공원 만들고 터널 만들고 여러 가지를 다 합쳐가지고 5,300억으로 간 것 같고 이제 이쪽 김만배 쪽에서는 4,000억을 가져갔고 그래서 총괄적으로 50% 넘는다. 이 정도로 지금 계산되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이재명 쪽의 주장인데 예, 제가 여기서 문제제기하고 싶은 거는 설사 이게 수익을 만족스럽게 못 탔다고 하더라도 이 김만배 일당에게 수익을 높이 주고 뒤로 이재명이 받기로 한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이걸로 법적 구속하고 처벌할 수 있냐.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 이 민간 기업도 돈 좀 못 벌었다고 사장을 배임으로 처벌할 때 굉장히 힘든데 사실 성남시장은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말대로. 어떻게 보면 더 여러 가지 편의 받아서 뭐 시민회도 편의 받을 수 있는 거고 공원도 만들고 있는 건데 이게 정말 천인공노한 그 11년짜리 그 형을 때려야 돼. 그런 식의 정도의 범죄냐. 제가 한번 묻고 싶어요. 예. 송국권 본부장께 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대법원은 지금 서정국 변호사 설명을 했지만 그 선거 홍보물에 이것을 그 이익을 환수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환수되지 않은 걸 가지고 판결을 했고 그리고 그때는 그 뭐 5천억 정도의 그 이익 환수만 가지고 그러니까 환수만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지 지금 이 논란이 된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한 민간업자들에게 7천억 이상의 돈이 그 흘러간 어떤 일확천금을 하게 만들어준 이 구도는 전혀 살피지 않은 거예요. 그때 대법원에서 한 거는 단순히 그 이재명 그 후보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하면은 얼마로 우리가 환수를 할 수 있다. 그것만 가지고 한 거고 지금 그 이외의 상황, 지금 대장동 게이트라고 하는 이 게이트를 전체 살핀 건 아닙니다. 딱 그 부분만 살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 그 대법원이 인정을 한 것을 대법원 판결을 왜 검찰이 부정을 하냐. 이렇게 하는 거는 아주 일부분만 가지고 이 침소봉대하는 게 되는 거죠. 예. 그 영장 청구에 담겨 있는 그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중심으로 저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있는데, 소주제로 다음 주제로 넘기기 전에, 어쨌든 이 주제와 관련된 의견 제시는 일단 안 소장께서 먼저 던져주셨기 때문에 소주제를 마무리하는 측면에서 일단 안 소장께 드리고 서정욱 변호사의 반론을 듣고 소주제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께 드릴까요? 예.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할 때 결국 민간에만 맡기면 부산 NCT처럼 1조이 넘는 엄청난 투기 부당이득을 민간업체가 가져갔잖아요. 만약에 지자체장들이 그렇게 내버려뒀으면 이재명 지사는 당시 시장 또는 지사 후보 시절에 이게 문제도 안 됐겠죠. 그냥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곳이고 주민들이 개발해달라고 하고 LH도 개발을 하다가 그런 우여곡절 때 계속 인허가를 안 해주면 아까 인허가권 이야기하셨는데 성남시장이 인허가를 안 해주면 지역이 황폐하게 방치가 되는 겁니다. 주민들의 삶을 포기하는 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적정한 요건이 되면 인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인허가 안 해주면 소송도 당하고 직무유기로 고발도 당합니다. 잘못하면 직권남용으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데 구도심 1공원 반드시 구공단 1공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최대한 머리를 써서 나중에 사후 이익을 배분하는 거면 만약에 손해를 보면 손해까지 같이 물어줘야 되죠. 당시 의왕시 백운분리 개별 사업에서 실제 그랬습니다. 개발이익 배당비를 나중에 5대5로 설정한 예. 거예요. 예. 근데 개발이익이 403억 적자가 됐습니다. 한 예. 푼 대수를 못했습니다. 예. 부산 LCT 한 푼 대수 못했죠. 경기도 양평에서 최은순 씨가 한 거 마무리해 주셔야 됩니다. 아주 못했죠. 예. 5,503억은 법원만 인정한 게 예. 아니라요. 부동산 전문가 다 인정하는 금액이라니까요. 네네. 사업자가 안 내도 되는 레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산당이다, 역 알겠습니다. 같은 X다라고 예. 공격을 했던 겁니다. 당시에 대장동 일당이요. 예, 말씀을 끝낸 게 아니고 일단 룰은 좀 지켜주셔야 네, 예, 돼서 맞습니다. 1분 10초를 서정욱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배임에요. 대가로 그 이재명 시장이 10원 하나 받은 게 있냐 이러는데요. 지금 이게 김용 부원자 측근 맞죠? 이분이 한 6억 가까이 받은 걸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지상 실장 측근 맞죠? 근데 이분이 428억을 부정처사 후 수뢰죄로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이게 본인의 오른팔 왼팔 최측근 2명이 구속이 되어 있어요. 이걸 이게 본인이 10원도 안 받았다? 나 이게 떳떳하다? 그러면 이게 모든 걸 지금 김용 정지상한테 떠넘기는 겁니까 지금? 이건 아니잖아요. 최소한 이게 그 측근이 구속되면 사죄 국민들 앞에
내하고 이게 오른팔배 구속된 거 죄송하다 사과만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김용이나 정진상 이분들이 받은 돈이 결국 어디 쓰인 겁니까?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다 쓴 겁니까? 다 이재명 시장 선거라든지 경선 자금 다 이렇게 쓴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결국에 모든 정책에는 정진상 실장 서명이 다 돼 있어요. 이재명 시장과. 따라서 저는 이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 쓴 돈이기 때문에 저는 그 대가로 예. 특혜를 준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반론을 예, 해도 반론을 될까요? 그러니까 듣고 그럼 변 대표님 반론을 듣고 저도 네. 이말 하려고 했었는데 네네네. 이 김용 씨가 지금 받았다는 그 뇌물이 뭐 8억 5천인가 뭐 그랬는데 그냥 그 유동규 증언에 말고는 증거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구속을 시켰고요. 아까 정진상 씨가 420억을 그 대장동에서 한 6년인가 7년 뒤에 받기로 했다. 근데 그때 분명히 그때 뭐 검찰발 보도가 하도 많아서 그런데 정진상이 받는 건 이재명이 받는 거랑 똑같다. 그렇게 엄청 나갔었어요. 그것도 증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했던 말인데 그러면 그건 엄청난 중요한 사건이죠. 이재명이 나중에 6, 7년 뒤에 400억씩 받기로 했다. 정진상 통해서는. 그 이번 영장에 들어가야죠. 이번 영장에 빠졌어요. 그 부분이. 그리고 현재 김용이라는 인상은 난 받은 거 없고 400억도 아니라고 계속 그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그건 아직까지 확정된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 김용 전진상이 구속됐다 해서 그게 곧바로 이재명의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라는 거고 예. 뭐 저는 뭐 지금 뭐 솔직히 뭐 윤석열 한동훈 검찰 수사들을 많이 봤지만은 뭐 그렇게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대로 믿을 수는 없다. 그 사람들 구속됐다는 거에 대해서. 예, 좀 결이 다른 방향으로 좀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은 지금 새로운 논점을 또 주셨기 때문에 어차피 이 다음 소주제가 바로 지금 변희재 대표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주제를 넘기기 전에 송국건 평론가께 마지막 말씀을 듣고 주제를 좀 넘길까 하는데요. 송 본부장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변 대표께서 제시해 주신 주장과 관련돼서는 실제로 이제 김용 내지는 이런 분들과 관련해서 검찰발 소스로 나왔던 피의 사실 공표들 이런 것들이 실제 증거 부존재에 대한 주장으로 많이 지금 뒤따라 나왔던 것이거든요. 실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영장 청구에는 이 내용이 빠져 있다. 그럼 기존에 나왔던 보도들은 무엇이냐? 결과적으로는 증거를 찾지 못했던 검찰의 빈약한 수사를 보여주는 방증 아니냐는 주장이신 것 같아요. 어떤 설명 주시겠습니까? 일단 김용 전진상 씨가 이 뭐 증거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법원에서 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겠습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할 때 되면은 범죄가 혐의가 충분히 소명이 됐을 거고 그동안 나왔던 것을 보면은 뭐 일식집에서 돈을 줬다든가 그러면 그 일식집의 구조 이런 것도 또 영수증도 다 첨부가 됐어요. 그래서 증거가 있으니까 법원이 영장을 발부를 한 거고 428억도 이것도 또 이재명 대표도 국민을 현혹하는데 예. 영장에 그 부분 없다. 그 부분 있습니다. 없는 거는 5개 범죄 혐의 중에 부정처사 후 수뢰 이것은 좀 더 수사가 필요해서 일단 빼놓은 거예요. 예. 그런데 영장 전문에 보면은 428억을 약정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지금 국민들을 현혹을 하기 위해서 428억은 아예 영장에 실지도 못했다 이렇게 하는데 예. 이것은 아마 추가 영장을 청구를 할 때나 지금 수사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에 428억 약정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죠. 예. 그 이제 사실 자체가 죽은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니 그거는 정준상이라는 얘기지. 지금까지 검찰 보도는 정준상이 간 게 이재명한테 갔다고 확정 보도가 나왔는데 예. 그럼 이재명에 대한 영장 구속영장에 사유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거는. 예, 예. 그 아직까지 수사가 완료는 안 됐다고 뭐 낼 수 있는 거죠. 예.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떤 그러니까 정진상 씨 그 추가 영장에 거기에 들어가 있죠. 추가 기소장에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428억을 이재명이 보고를 받고 승인을 했다고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유동규와 그 추가 영장에 거기에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영장에 그러니까 범죄 사실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만 그것과 서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428억을 약정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또 추가로 수사를 할 부분이죠. 이게 이 새로 428억이 그동안은 유동규 걸로만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이 수사를 해서 그 기소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그런데 이것이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새로 수사를 하면서 유동규가 아니고 정진상, 김용이 같이 그것을 그들 몫으로 돼 있고 이것이 뭐 재명이 그러니까는 이재명 시장 쪽 거다, 뭐 그분 거다. 이게 나온 게 새로 시작된 수사에서 됐기 때문에 이건 더 수사할 부분이 남아 있는 거죠. 예. 지금 잠시만요. 네. 그 저희가 스픽스에서 처음 저희가 주최하는 사망 토론이기 때문에 시간이 생각보다 너무 빨리 가가지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를 이러다 다 못 다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저희가 정해놓은 그 룰상 난상 토론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상 토론의 주제는 저희가 소주제로 분류해 놓은 것인데요. 야당 제1당 대표를 275차례 압수수색한 결과 어떠한 증거를 검찰이 내밀고 있는가 혹은 당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정당한 것인가
어떤 정치인도 만약에 이런 수사를 받게 되면 살아남을 정치인이 있겠는가 이제 이런 논점인데요. 이 논점과 관련해서 저는 빠지고 네 분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시간 앞으로 5분을 카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예, 말씀을 시작하십시오. 네, 이제 송평론 의원님께서는 428억이 엄청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자, 처음에 이 구속장 청구서에 나와 있는 검사 이름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억해야 될 호승진이라는 검사인데요, 부부장 검사인데, 이 사람이 민주당 압수해갈 때 막 소리 질렀던 검사입니다. 한동훈 흉내 내면서 예전엔 잘했다 하더니 왜 대한민국 검사의 공권력 집행을 막으십니까 하고 기자들이 보니까 오히려 큰 소리 치면서 정치를 했던 검사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민주당 압수해가고 김용 정진상 수사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뭐 불법 대선 자금 수사하고 엄청난 범죄가 있고 이재명이 받았다는 식으로 몰아갔죠. 근데 속편은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이나 또는 저희 같은 범진보 진영에서 428억이 적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습니다. 범죄에서 쏙 빠졌다는 거죠. 그렇게 마치 428억이 곧 이재명 받은 것처럼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른바 그분이 이재명인 것처럼 몰아갔는데 그런 증거나 범죄 기소에 구성죄 다 빠지고 428억을 뭐 받기로 했다는 식으로만 써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도 영장에도 심지어 적시를 못할 정도로 부실한 주장을 한 것이 드러났다고 이제 반박을 한 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제1야당 대표는 보통 협치의 대상이기도 하고 또 선거에서 패배한 사람 이렇게 가혹하게 수사하면 국민들 정서도 우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수사를 하지 않죠. 정말 너무나 명백하고 파렴치한 어떤 뇌물범죄 이런 게 아니면 이렇게 탈탈 수사한 적이 있었습니까? 변호사님하고 본부장님이 아니, 시간 안 쓰시면 지금 안 소장님 5분 다 쓰십니다. 아니 그래서 요 정도 자유롭게 그게- 개진하셔도 됩니다. 그것이 제1야당 대표가 정말 이렇게 7개, 10개까지 범죄를 가지고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이런 적은 없었고 428억 그것은 앞으로 수사할 거예요. 지금 이번에 딱 두 가지입니다. 그 대장동과 위례 그리고 또 성남 FC 이 두 가지 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것이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백현동이 있고 뭐 다 있는데 그러면은 그 428억도 또 별개의 그 정치 작업이나 이쪽으로 따로 수사를 할 거예요. 지금은 그 한 사람은 뇌물죄고 한 사람은 정치 작업이지만은 두 사람이 전부 다 정치 작업이 될지 뇌물이 될지 거기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428억 수사도 따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275번 압수수색 저거 275번 중에서 아마 대부분은 그 법인카드 그걸 거예요. 경기도 카드 식당 가서 이거 가지고 거 그것을 한 번으로 친 거예요. 저거를 275번 저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볼 때는 야 정말 검찰 수사관들이 275번을 갔구나 이렇게 현혹을 시킵니다. 그리고 오죽하면은 275번 그런 압수수색을 받았을까? 제1야당 대표가. 그게 검사들이 노리는 거잖아요. 아니 송평론가님 언론 출신인데 그동안 정치검찰의 수사의 문제점 한 번도 못 느끼셨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 말고도. 지금은 그 정치검찰이라고 저희 보기에는 네. 워낙에 보이는 객관적으로 나오는 그 혐의점들이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그 7개, 10개 범죄가 있잖아요. 제가 그리고 실제로 반박을 관계자들이 하고 구속이 됐잖아요. 정진상, 김용, 이화영 이 다 구속이 됐는데 그러면은 검찰하고 지금 법원하고 같이 다 손발을 맞춰서 막 구속을 시키는 건가요? 아니 유죄가 확정된 것도 반박을 하고, 아닌데 그렇지 않아요. 그다음에 법원이 요즘 영장을 너무 쉽게 발부해 준다는 비판도 들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저 김명수 대법관 체제입니다. 대법원장 체제예요. 제가 대법원장이 다 그걸 결정하나요?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 김명수 대법관하고 윤석열 씨는 그 검사 법원장 할 때 문재인 정권 때 200명 고수인사를 구속시킨 동지예요, 동지. 예. 같이 정적 관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보고 계속 이제 수사하다 보면 나올 거다 하는데 이거는 홍준표 씨 얘기인데 왜 이렇게 수사를 했거냐? 특수본 꾸려가지고 최소한 2, 3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특검을 해보면은 되게 120일 이상 안 넘기죠. 120일 끊어주는 이유는 4개월 안에 끊어줘야지 나올 때까지 2, 3년 끌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 구속된 사람이 있어, 관련된 사람이. 그 사람들이 증언을 바꿔. 그러니까 저는 지금요, 아까 425억도 증거를 찾는다는 게 결국 누구 하나 또 증언을 빼내가지고 그게 이제 또 새로운 증거다 그러면 시간을 쭉 끌지 않습니까? 우리가 논의 많이 했지만은 성남FC의 뇌물 문제도 원래 돈을 낸, 광고비를 낸 네이버하고 주탄해서 문제 없다 그랬는데 1년째 계속 끌면서 계속 하니까 증언이 바뀌는 겁니다. 돈 준 쪽 증언이 바뀌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오래 끌어가지고 권력을 이용하고 구속을 이용해서 증언을 바꾸는 게 정당한 수사냐. 아무리 제1야당 대표에 대해서 성역이 없다 그래도 최소한 수사의 그 시한을 정해줘야지 나올 때까지 털겠다. 구속될 때까지 영장 치겠다. 수사가 문재인 정권 때 수사가 시작이 됐고 문재인 정권 때 그렇게 오래 끌어진 것이지 이게 윤석열 정부 아니죠. 들어와서는 그 검찰 인사를 하고
인사해서 수사팀이 새로 들어갔으면은 그다음에 문재인 정권 때 검사들이 얼마나 수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다 확보를 하고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끄는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검찰들이 끌게 만들어놨던 아니 거죠. 벌써 8개월인데 이제 앞으로 더 한다면서요. 이제 나올 때까지 계속 한다면서요, 이거. 그리고 영장 계속 준다면서요. 뭐가 혐의가 네. 많으니까 나올 때까지 계속 하겠죠. 그게 정당하냐고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수사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압수수색 275번에는 그 법인카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그것까지 포함하면 총 330회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75번만으로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송평론가님께 너무 회의적인 게 정치검찰이 예를 들면 윤석열, 최은순, 김건희, 뭐 한동훈, 이상민 관련된 비리라든지 불법 행위는 단 하나도 수사를 안 하고 야당만 이렇게 탈탈 튀는 게 분명히 이건 너무나 객관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면 정치검찰의 수사 의도를 지적을 해줘야죠, 우리가 평론가들이. 근데 만약에 그 수사를 믿는 사람도 있고 못 믿는 사람도 있다. 불공정 시비가 크잖아요. 그러면 바로 이럴 때 특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도 대장동 특검, 김건희 특검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하자 그랬었고 예전에. 자, 20초만 말씀드릴게요. 예. 더 하셔도 됩니다. 아니, 이재명 핸드폰 압수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재명 집을 압수했습니까? 이재명 대표실 압수했습니까? 이재명 의원실 압수했습니까? 하나도 안 했어요. 저게 숫자가요. 전북의 법인카드하고 쌍방울입니다. 쌍방울에 김성태가 4,500억이 넘는 혐의인데 이재명과 관련해서 핸드폰, 집, 사무실, 대표실 한 군데도 안 했잖아요. 이게 대표실 때 비리가 아니잖아요. 변호사님.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대표와 아니, 관련한 압수가 하나도 없잖아요. 성남시와 경기도지사실을 엄청 압수했습니다. 내내요. 지금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때 당시 문제로 그건 나는 수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남시와 경기도를 탈탈 들었잖아요. 그까지 압수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과잉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심하면 예전에 특검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거짓말이 수사를 하는데 특검을 하냐는데 예전에 수사를 하냐 안 하냐로 특검을 한 게 아니고요. 변호사님 정확히 기억해 주세요. 수사에 대한 불공정 시비가 불거지면 그때 특검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쨌든 국민의 60% 70% 또는 반반이 다 이 수사에 대해서 시비를 겁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도 김건희 수사는 불공정하다 느끼고 이재명 수사도 공정하다 할 때도 있고 불공정할 때도 맞다 갔다 합니다. 50% 60% 이럴 때는 특검으로 가면 되잖아요. 지금 특검이 지금 상설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죠. 무슨 특검 하자는 거예요? 상설 대장동 특검, 특검이에요? 김건희 특검 하자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그게 상설 특검이에요? 아니면 특검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특검법 다시 만들자는 만들자는 거죠. 법안도 제출돼 특검법을 만들면은 그러면 지금 다수당이라고 모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을 전부 다 지금 야당이 다 하도록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그 조항에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특검이면 그 특검은 또 어떻게 믿습니까? 그거 다 야당이 특검을 다 임명을 하고. 아니 보통은 여야 특검은 박근혜 검찰 특검 수사가 때 그렇게 했죠. 미진했을 때 그때 하는 거지. 아니 박근혜 특검 때 특검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검찰 수사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요, 특검하는 거 아니에요? 송평론가님 역사적 특검은요 검찰 수사 미진할 때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을 때, 또 그런 논란이 심화될 때 특검하는 겁니다. 지금 검찰 수사가 불공정하다는 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죠. 거기에서 불공정한 건지 아니면 워낙 그 혐의가 많아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건지 그거는 아직 뭐 아니요, 나지 않은 상황. 객관적 여론조사에서 불공정하다는 것이 50% 60% 나올 때도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공정하다는- 수사를 합니까 지금? 아니요. 제가 말하는 건 민심에서 지금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라는 여론이 꽤 있다는 거죠. 지금 검찰 수사 다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제가 수사는 협의를 가지고 하는 거지. 그 어떤 여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여론도 또 그렇지 않다는 여론도 있어요. 지금 아니 그렇지 않다는 예를 들어서 여론도 있죠. 알죠. 예. 예, 좋습니다. 지금 오늘 뭐 여론조사 나온 것도 보면은 압수수색, 그러니까 체포영장이 발부가 돼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고 그런 여론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퇴해야 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그 여론도 있는데 그 전에 뭐 일부 여론에서 또 그런 게 나온 것도 있죠. 뭐 수사가 과하다고. 근데 그것만 가지고 지금 이 수사가 과하다고 정의를 내려가지고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거는 논리 비약이죠. 잠시만요. 저희가 원래 이제 5분이라는 시간을 설정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이제 그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진행자는 좀 빠져라. 진행자가 빠지니까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제 이런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8분이라는 시간을 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정욱 변호사님과 변희재 대표의 발언권이 너무 적다라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각자 1분씩을 드리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께 관련 주제 좀 1분 시간 드리고 검찰의 지금 수사의 최대 문제점은 이 대선 때 불거진 것 갖고 수사한다면서 사실 대선 때 대장동은 두 축에서 불거졌는데 50억 클럽 부분을 전혀 수사하지 않는다. 그리고 대장동 약간 스타트가 뭐였냐면은 김만배 일당이
불법 대출을 받는 거예요, 부산저축은행에서. 그 불법 대출로 이제 대장동 자금이 시작됐는데 그 불법 대출을 무마시켜준 게 윤석열과 박영수입니다. 이거 수사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그 수익금으로 김만배 쪽이 윤석열 집을 사줬습니다. 이거 수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만 친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과연 특검이라는 게 우리가 존재 이유는 권력자를 수사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특검을 주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관계된 수사는 못한다는 게 뻔한 거 아닙니까? 그거 수사할 수 있으면 특검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특검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법원에 대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법원은 저는 완전히 이제 검찰에 종속돼 있고 우리가 흔히 검찰공화국이라 얘기하는 이유는 법원이 검찰에 종속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법원이 종속돼 있으면 검찰이 권력화될 수가 없죠. 다 공정하게 해주면은 어느 순간부터 인사권은 사실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제 그만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합니다. 대법원장 그리고 대법관도 14명 중에 13명이 갈아쳐요. 저는 판사들 다 그 인사권에 줄 섰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원 자체가 검찰과 유착돼 있기 때문에 법원을 신뢰할 수 없다. 저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 서정욱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50억 클럽은 저도 대찬성이에요. 전 정권의 박범계 장관, 김호수 총장, 그다음에 이정수 지검장, 그다음에 김태훈 사차장이 왜 50억 중에 곽상도 야당 그 당시는 야당이죠. 왜 곽상도만 수사합니까? 저는 50억의 1순위는 권순일 대법관. 이분이 왜 이재명을 살려줍니까? 대법원에서. 권순일 1순위. 그다음에 박영수입니다. 박영수는 딸도 취업했고 아파트도 받고 본인도 고문했잖아요. 그 2순위. 그다음에 3순위 홍성근 머니투데이 50억 받았잖아요. 근데 이자 빼고 원금만 돌려줘서 기소돼 있잖아요. 이런 분들부터 저는 수사를 해야 된다. 왜 그때 전 정권은 곽상도만 수사를 하는데 그것도 제대로 못해서 무죄 나오게 부실하게 한 거 아닙니까? 뭐 저는 실력이 없다 보지만 전 정권이. 이게 저는 첫째 문제고. 그리고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본인 지금 예우받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본인 핸드폰 옛날에도 2개 압수할 때 비밀번호도 안 알려줬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핸드폰도 압수 안 했습니다. 지금 이게 이재명 대표 집무실이나 국회의원실 컴퓨터 압수 안 했어요. 따라서 저는 이렇게 무자비하게 뭐 수사하는 것처럼 하지만 예우는 갖추고 있다. 저는 이래 봅니다. 예, 잠시만요. 알겠습니다. 그 주제는 어차피 지금 다 뒤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두 번째 주제는 이 검찰의 수사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검찰의 수사가 정적 제거가 아니냐, 즉 정권 차원에서 기획된 정적 제거가 아니냐라는 논쟁이 두 번째 주제인데요. 그 주제를 가기 전에 이미 이 패널 여러분들께서 검찰의 중립성 논란 그리고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얼마든지 제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점을 주셨기 때문에 그 주제로 이어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전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질문을 주신 점 저희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진걸 소장님께 묻습니다.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에게 무슨 원한이 있기에 왜 이리 핍박하고 있는가? 앞으로 민주 세력 및 촛불 세력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그 자리에서 실제 끌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과 신뢰가 두터운 것이냐? 과연 현실성이 있는 집회인 것이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 먼저 짧게 소화하고 가겠습니다. 예. 아무튼 아까 서정욱 변호사님 그 50억 클럽 이야기는 저도 속이 시원했습니다. 예. 지난 정부 탓만 하는 것 같아서 아쉽긴 했지만 정말 다 수사해야죠. 오죽하면 홍준표 대표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아버지의 집을 사줄 확률은 로또보다 더 높은 확률이라고 그랬는데 그거 틀렸습니다. 5,170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다른 국민이 다른 국민한테 집을 팔려. 어마어마한 이제 이런 문제까지 다 수사를 하자는 건데 안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특검을 하고 여야는 민생 살리기로 경제 살리기로 올인하자는 게 저희들 주장이고요. 방금 이제 질문에 대해서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오죽하면 검찰 독재를 타도해야 된다라고 그리고 검찰 독재의 배후에 윤석열 한동훈이 있으니까 윤석열 한동훈을 타도해야 된다는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성급하다는 분들도 있죠.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죽하면 지금 몇만에서 몇십만 명이 길거리 나오고 또 정통 보수 중도 진보 좌파가 연합해서 윤석열 한동훈의 그동안 정치 검찰 짓 조작 수사 짓에 대해서 고발하고 문제제기해서 하는 집회를 따로 합니다. 향후 정국이 어디로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결국은 국민들께서 결정하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문제의식을 느낀 국민들이 길거리 쏟아내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는 윤석열 정권이 권력이체에서 두 가지 실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내부적으로는 국민의힘 경선에 불법 부당하게 개입을 했습니다. 그걸 뭐 우리 국민들 누구나 아시잖아요. 나경원 저는 제가 비판 많이 했지만 그런 분이 후보자격이 없다고 짓밟아버린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불법적으로 짓밟은 거거든요. 두 번째, 이번에 이재명 대표 수사 역시 또 범죄를 자백했죠. 영장이 기각되면 계속 청구할 거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지금 예, 검찰에 대해서 배후 조정하고 있다는 불법 직권남용을 인정한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 사유가 되고 퇴진 사유가 됩니다. 예, 예. 나중에 저는 다 이거 엄벌받을 거라고 봅니다. 예,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정욱 변호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라인의 과거, 현재를 포함한 모든 검찰 수사가 조작 없는 정당한 수사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마찬가지로 1분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 총장 할 때요. 제가 이게 가장 비판을 많이 했죠. 그때 윤석열 총장 한동훈 그분이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 수사나 이명박 대통령 수사나 저는 상당히 그 가혹했다. 이렇게 제가 비판을 했었어요. 예.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요. 이분들은 제가 보기에 이념이 없어요. 제가 한동훈 장관 물어봐도 자기는 보수 진보 이념이 없어요. 오로지 범죄만 보면 때려잡는다. 이게 확고한 것 같아요. 지금 그때는 또 박수 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대통령이 만들어준 거예요. 맞잖아요. 그때는 왜 박수 칩니까? 저는 그때 윤석열 총장 비판했었어요. 근데 요즘 와서 보니까 우리 박수 치고 싶어. 왜? 이분들은 야 진짜 보수 진보 없이 범죄를 그대로 원칙대로 수사하는구나. 그 박근혜 수사도 원칙대로 잘했다고 지금 생각해보니 바뀌신 겁니까? 그때는 제가 오해를요? 뭐 오해라기보다 그때는 비판했는데 지금 이게 수사를 보니까 이분들에게 보수 진보보다는 검찰주의자라고 이게 볼 수도 있지만 모든에게 비리가 있는 데는 인연 관계없이 철저히 수사한다. 원칙주의자.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그때 뭐 저도 뭐 우리 변호사님하고 토론도 많이 했지만 그때 정파를 가지고 우리가 얘기한 게 아니고 경제공동체 논리라든지 말도 안 되는 증거 이런 거 갖고 비판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념이 없다 그래가지고 과거에 저질렀던 아주 막 불투명한 증거 가지고 막 뇌물공동체 이런 거 했던 것들 이게 정당화 될 수 있나요? 이게 이념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한 증거로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증거 없이 잡았다고 우리가 비판하지 않았나요? 뭐 결국은 이제 그 하나하나 죄를 구체적으로 따져가면 뭐 이게 좀 과한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 말은 이제 이분들의 성향은 이념이 없이 그때는 이게 그 보수든 진보든 다 이게 그 범죄가 있으면 수사하는 이런 성향이 있다. 이걸 제가 말씀드린 거지 하나하나 수사가 옛날에 정당했다 이 뜻은 아닙니다. 그럼 저는 그냥 반론으로 그냥 끝내겠습니다. 뭐 질문이 아니라 뭐 저는 이제 뭐 죄송합니다. 책 공부하려는 게 아니고 예. 이거 왜냐하면 이건 한마디로 제 정치적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저는 책에다가 이렇게 한동훈, 윤석열 태블릿 조작했다 이런 책을 내는 사람 정도로 이 사람들의 조작날 조사를 다 파헤쳤고 뭐 제 사건뿐이 아니라 박근혜 사건이라든지 국정원자 사건이라든지 난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 동의하는 거 이 사람들 이념이 없어요. 이념 없이 오직 자기들의 사익과 출세를 위해서 생사를 잡느라고 조작을 날조한 사람들이다. 고소해라 뭐 억울하면은 그런 판단을 저는 어떻게 이념이 없으니까 다 때려잡으면 좋다. 아니죠. 이념 없으면 더 위험하죠. 다 때려잡을 때 정말 정당하게 때려잡냐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 주고 계시고요. 저희가 이 여러분들의 질문을 다 소화하기가 힘들 정도로 추리기가 힘들 정도로 댓글을 따라하기 힘듭니다. 그만큼 많은 분들께서 오늘 토론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스픽스는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꾸 진행자 빠지라는 주문들이 많이 있군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초반에 기획했던 1분 카운팅의 모두 발언보다는 난상 토론이 확실히 여러분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발언에 이어서 반론을 듣지 말고 모두 발언 이후에 바로 난상 토론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룰을 조금 재수정해서요. 다음 주제입니다. 한동훈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의 법 집행은 만인을 평등하게 대우를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검찰의 수사 중립성 논란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이번 정부 들어서 더없이 많은 이제 의혹을 낳고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 대목을 짚으려고 하는데요. 일단 정적 제거 논쟁은 후반부로 미뤄두고 저희가 순서상 검찰의 수사 중립성 논란에 대해서 먼저 1분씩 모두 발언 듣고 난상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국권 본부장께 일단 먼저 드리고 바로 이어가도록 하죠. 검찰의 수사는 중립적입니까? 저는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역대 정권에서 중립적이라고 평가받은 적은 없죠. 항상 뭐 정치적인 논란이 있고 하는데 어느 정도 지금도 어느 정도는 물론 그런 부분이 완전히 일수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좀 완전히 뭐 정치적인 이 정부적 판단이 안 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그런데 다만 지금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지금 여기 우리 패널 분들께서도 검찰공화국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 검찰공화국이면 정말 무자비하게 정치 수사를 막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정치인이 누가 있죠? 이재명 대표 딱 한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표 딱 한 사람이고 그전에 그러면 노웅래 의원 그 현금이 집안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되고 했는데 그것도 그러면은 이 정치 검사이기 때문에 그거를 수사를 했다는 말인지. 노웅래 의원 빼면은 지금 그 이재명 혼자인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를 한다고 이게 검찰 공화국이라고 하고 조금 전에 마치 탄핵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소위 말하는 개딸, 개혁의 딸이라는 이재명 대표의 열성 지지층이 예. 장애에 나가지 않았어요. 예. 장애에 나가지 않았다가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니 바로 그 주에 장애를 나가서 장애에서 그 마무리해 윤석열 주십시오. 퇴진 운동을 하고 있던 촛불 행동과 예. 연대를 해서 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오직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위한 것이지 다른 그 목적이 없지 않습니까? 예, 1분 10초 정도 쓰셨는데요. 마찬가지로 변희재 대표께서 안진걸 선생님 네, 드릴까요? 예, 예, 1분 이건 10초 이 쓰시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재명 대표만 수사했다고? 이재명 대표 수사도 엄청 했지만 모든 걸 지난주부터 타설해서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정책 수사 엄청나게 해서 서욱 장관, 서훈장 안보실장이 지금 구속돼 서욱 장관 나왔지만 보석으로 서훈 안보실장이 구속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무슨 다른 탈원전이 뭐니 이런 것도 계속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묻는 겁니다. 웬만한 보수적인 분들도 이렇게 물어. 아니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뭐 이상민, 정호영 등등등등등등 최은수까지 정말 단 하나도 압수수색도 안 하고 강제 소환도 안 하면서 어떻게 문재인 정부 때 일 그것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또 많은데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그다음에 뭐 최광욱 의원 제가 조 교수 사건은 이야기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정치검찰들이 이제 도를 넘어서 갖고 뭐 경찰 수사본부장까지 이번에 찾아려다가 탈이 나서 지금 사퇴하는 일이 있었죠. 거기다가 검경이 요즘에 굉장히 많은 공안 사건을 만들려고 현안에 대해서 여기저기 노동자나 농민단체 압수수색도 하고 막 구속시키고 간첩을 모는 일까지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검찰 공화합니까? 검찰 공화국은 너무 좋은 말인데 검찰 공화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검찰 독재, 검찰 파쇼라는 말도 나오죠. 근데 팩트가 또 하나 틀리신 게 개혁의 딸 예. 부분들은 그 전에도 집회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까지, 제일 야당 대표까지 아예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부당한 불법적인 구속영장 청구하니까 예. 더 많은 분들이 나온 계기가 됐을 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키려고 갑자기 나오는 건 정권에 아니에요. 대한 그 월북머리 이런 수사는 감사원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사건들이고 그다음에 그 개혁의 딸 개딸들은 그전에는 나와도 그 촛불 행동과 연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난주에 보면은 그 전부 다 사발 통문을 돌려가지고 어디서 몇 시에 어떻게 모이고 조를 짜가지고 지방에서 어떻게 차를 어떻게 올라오고 조장은 누구고 이것까지 다 돌려서 본격적으로 촛불 연대와 촛불 행동과 이렇게 연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예, 그분들이- 20초를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나오시는 게 큰 문제가 되나요? 누가 뭐 돈을 주고 그분들을 뭐 동원을 하나요? 그분들이 강제로 동원을 하긴 하나요? 지금 윤석열 집단처럼 뭐 나경원 전 대표까지 못나게 강제로 짓밟기를 했나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원래 윤석열 퇴진이나 규탄에 나오시던 분들이 중규모였다며 어떻게 제1야당 대표까지 이렇게 부실한 내용으로 구속영장 청구하나 정말 이거 미친 정권이라고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뭐라 할 수 있나요? 평론가님. 예, 거기까지만 듣도록 누가 하겠습니다. 동원했는데 누가 동원한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나오시는 거예요. 예, 아니, 소장님과- 자발적으로 나오는데 예. 왜 그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까 그렇게 해서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까지 연결을 시키라는 말이죠. 아니 그 전에도 나오셨어요. 많이 나오셨어요. 10월달, 11월달에 30~40만 명도 모인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2030 젊은 많이 계셨어요. 마무리를 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시간은 모두 발언 시간이고 이 시간이 끝나면 아까 이제 연출됐듯이 난상 토론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께 드리겠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중립적입니까? 뭐 저는 이제 검찰의 흑역사가 있죠. 검찰이 이제 항상 살아있는 권력에는 좀 약하고 죽은 권력에는 이게 가혹한 거, 그거 이제 인정합니다. 그거는 이게 보수 진보를 불문하고 문재인 정권 때는 이게 또 보수 인사들이 완전히 뭐 도륙됐지 않습니까? 그때 한 200명 이상 처벌됐잖아요. 예. 그때 권력에 있는 사람은 누가 수사받았죠? 제가 기억이 없어요. 전병헌인가? 아마 이게 그분이 아마 불구속 기소 외에는 저는 없는 걸로 보이고요. 앞으로 이런 이제 관행은 바뀌어야죠.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저렇게 철저하게 법과 원칙, 정과 팩트에 따라 수사해야 된다. 이런 이게 자세는 좀 필요하다 봅니다. 예. 좀 더 쓰셔도 됩니다. 아직 1분이 안 끝났습니다. 그 정도로만 할 할 말 수 다 있으니까. 예, 변희재 대표님. 저는 이 민주화 정권도 이제 김영삼 정권부터 이 중앙정보부와 경찰 공안부를 약화시키면서 검찰을 정치에 악용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검사들이 국회에 대거 진출하면서 검찰의 정치화가 시작됐고, 그럼 저는 모든 정권 다 마찬가지라 생각하고요. 박근혜 정권 때 검사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거의 정호원 총리부터 좀 황교안 총리 등등 박근혜 정권 때 검사들을 중용하면서 막 검찰 장악하려다가 주로 공안부가 특수부가 반발을 일으키고 그 특수부 대표적인 사람이 윤석열, 한동훈이고 이런 사람들이 탄핵에 참여해서 정적을 치면서 뜨고 문재인 정권 또 이제 윤석열, 한동훈을 이용해가지고 보수 정권, 보수 이사를 탄압하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조국까지 치면서 아예 권력의 사냥개들이 이제 밥상에 앉아가지고 주인이 돼버린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야 좌우 진보 보수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검찰 자체가 권력화됐다. 지금까지는 검찰을 권력화시킨 게 아니라 검찰 자체가 권력화됐기 때문에 여기에 책임 있는 진영 전체가 이거를 막으려고 다 손을 잡아야 된다. 저는 그런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5분간 난상 토론을 이어갈 텐데요. 이 검찰의 중립성 논란이라는 것은 결국에 현재 검찰 출신, 검사 출신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또 검찰의 어떤 정치 과잉화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판이 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적 제거 논란과 야당 죽이기 논란과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5분 난상 토론 시간에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중립성 논란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재명 당대표의 관련 수사가 정적 제거냐 또 야당 죽이기냐까지 함께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5분 이상 시간은 난상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죠. 모두만 제가 해도 될까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송권 선배님이 이제 왜 이재명 하나만 수하냐 정치권에서는 사실은 이재명 하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래요. 딴 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게 지금까지 약간 민주화 정권들이 검찰 이용해서 정적을 쳤다 했는데 자기랑 경쟁했던 대선 후보 그리고 그 후보가 야당 당대표가 됐을 때 이렇게 세게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아마 기억해 보시면은 이해창 대표 정도를 이제 뭐 4풍으로 좀 치다가 놔뒀었고 노무현 이해창 이긴 다음에 이해창만 수사 안 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승자의 그냥 이 대국민 정서를 감안한 아량인데 이재명 대표만 이렇게 죽이라는 거는 저는 단순히 윤석열 대통령의 사적 감정이라고 보기보다는 지지율 지금 이 본인의 지지율이 엉망이거든요. 이거 할 말이 없어요, 지지층에. 야당 당대표를 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발목이 잡혔습니다. 여야가 다 잡혀 있어요. 전 이런 상황에서 이 범내각제 세력까지 껴 있어가지고 이재명이란 차기 주자를 죽인 다음에 정계개편까지 염두에 둔 아주 악질적인 정치공학이 염두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건 단순히 정치보복, 정적 제거보다 훨씬 더 큰 차원의 문제라고 보고요. 이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이 맞나요? 전 정적 아니라 그랬습니다. 네, 정적이 아니죠. 네. 그럼 정적 제거라는 말은 그건 성립이 안 된다고 보고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출마를 할 것도 아닌데. 그리고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그러면 이것을 뭐 야당 파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다른 거 다 놔두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 대장동 이것은 불을 붙인 게 누구죠? 이낙연 후보예요. 후보 경선 때 이낙연 후보가 불을 붙였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문재인 정권 검찰인데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정적을 제거하고 이렇게 수사를 시작을 했는가? 자, 성남FC 처음에 시작된 게 그때 바른정당의 고발에 의해서 시작이 됐어요. 고발에 대해서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그러면은 그 바른정당에서 그때 안철수 대표나 이때 정적 죽이기를 했는가? 또 하나 그 변호사비 대납 이거 어디서 했죠?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깨시민당에서 했어요. 그거는 친문정당입니다. 친문정당에서 그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에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시작이 됐을 뿐이 아니고 문재인 정권 때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제기한 것도 아니고 그 내부에서 제기된 것들이 지금 대장동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으로 이렇게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는데 이것이 수사를 이어오다가 그동안 미진했던 수사를 하니까 또 새로운 것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거 정적 제거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그 근원부터 따져야죠. 문재인 정권 때부터 그러면 이게 정치 수사를 한 건지 그거부터 따져야 되는 거죠. 원래 문재인 대통령과 그 이재명 대표는 완전 사이가 나빴기 때문에 또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지. 그 문제는 좀 별개 문제로 봐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어떻게 이제 문제가 제기됐느냐 그런 지적도 많이 하시죠. 되게 아쉬운 대목이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경선 과정에서 민원 경선 과정에서 불필요한 문제 제기 있었다고 지금도 비판 많이 하십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정치검찰의 야당주의 수사가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야말로 너무 비약입니다. 당시에 문제가 됐으니까 문재인 정부 검찰 내에서도 수사는 착수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지만 수사해가지고 예를 들면 변호사비 대납 같은 거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되면 빨리 끝내야죠. 근데 그걸 계속 쌍방울 그룹을 거의 죽이던
거기도 소중한 기업일 텐데 물론 문제가 있으면 처벌받아야겠지만 거의 쌍방울 기업이 아예 달달 들어가지고 이재명하고 뭔 문제가 있는 것처럼 계속 엮어가고 있잖아요. 이걸 지금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이원석 한동훈을 앞잡이를 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문제가 지난 정부 때 제기됐다 하더라도요. 아니 미친 정권 앞잡이 이런 표현을 쓰면은 예, 제대로 토론이 안 됩니다. 아니, 저도 굉장히 정제된 표현을 쓰는데요. 답답할 때 가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시중에서 이런 용어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예. 정적이 아니라고 평론가께서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같은 당에 나경원 씨와 유승민 씨도 마음에 안 들어서 짓밟아버렸는데 출마도 못하게 하고 근데 사사건건 어쨌든 지금 윤석열 정권에서 정치검찰 독재짓을 하는 거 그다음에 민생경제 살리기는 안 하고 고물가 교과 고환율 뭐 고금리에도 대책도 없는 거 이걸 제1야당 대표가 제일 많이 지적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정적이 어디 있나요? 그러니까 같은 당에서 나도 친윤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짓밟아버렸는데 사사건건 윤석열 정권 비판하는 사람 얼마나 싫겠어요. 마침 지지율도 떨어지는데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본보수령의 정서도 있는데 그래 이참에 짓밟아버리자 하고 한동훈 이원석 앞서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저는 상당히 많은 국민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제가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늘 해봐요. 하지만 정말 최소 50% 안팎, 때로는 어떤 경우는 60% 안팎 이런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귀담아 들어주셔야 되는 거고 거기다 그럼 그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특검으로 빨리 가자라고 우리가 결단을 내리자는 겁니다. 저는 아까 서종훈 변호사님 이제 말씀하시는 제가 이 말만 덧붙이면 서 변호사님 고마웠어요. 역대 검찰이 죽은 권력에 아주 가혹하고 산 권력에 눈치를 봤다. 그 역사를 끊기 위해서라도 이러면 김건희 특검, 대장동 특검 공정해버리면 됩니다. 가장 공정한 특별검사 후보 2명 내서 최종 대통령이 낙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고리가 끊어지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은 이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불행하게 정권이 된 거는요. 결국은 이제 그때 왜 그 3인방 정호성, 안봉건, 이재만 이 세 명의 보좌관이 그대로 비서관 가면서 서로의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버린 이게 저는 불행의 시작이라 봅니다. 그 점에서 본다면 저는 이게 일부 인정을 해요. 예를 들어 지금 청와대 라인 중에 인사 뭐 예를 들어 기획관이나 인사 비서관이 전부 이게 검찰 출신이다. 이건 저는 비판을 겸하게 받아들여요. 제가 이게 비판합니다. 왜? 예를 들어 법률 비서관이나 공직기관은 검사 출신을 할 수 있죠. 근데 인사 라인까지 검사가 다 해버리면 검찰 출신 다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견제와 균형이 무너지는 거죠. 검찰은 한 가족이니까. 이 점은 저는 윤석열 정권에게 제가 비판하고 저는 이게 겸하게 받아들이는데 그러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검찰 공화국이다. 이거는 좀 과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한동훈 장관이야 당연히 검사 출신이 법무부 장관 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뭐 원희룡 장관은 검사 출신이지만 정치인이고 홍준표도 검사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검찰 공화국이라는 주장은 좀 이게 수용하기 어렵다. 이런 말씀드리고 그리고 하나 더 좀 전에 쌍방울이나 말씀하셨는데 쌍방울이 이번에 4,500 가까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 다 넣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KH그룹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이런 그룹이 나중에 이재명 시장이 됐을 때 대북사업 독점해서 대그룹으로 성장하는 지금도 40~50위권의 그룹입니다. 이게 과연 공정한가? 저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차라리 조폭공화국보다는 검찰공이 낫지 않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따라서 저희가 쌍방울이나 KH그룹 이런 거는 비판할 걸 해야 된다 이런 봅니다. 제가 서종욱 변호사에 대해서 반론을 좀 하게 돼야 되는데. 현재요? 예. 그렇습니까? 하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아니, 제가 뭐 책 홍보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제가 대통령 인사에 관한 책을 썼어요. 예. 책을 썼는데 그러니까 지금 왜 그 인사나 이런 데서 검찰 출신을 써느냐 그 비판하셨는데 그래서 검찰공화국 소리를 듣는다고 했는데 뭐 역대 정부 다 놔두고 문재인 정부 때 인사수석을 누가 했습니까? 법무법인 부산에서 같이 변호사하던 그분이 인사수석이 했어요.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는 같은 도서관에서 도서관 총무하던 분을 총무수석을 시키고 그래서 총무나 인사 이런 부분은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켰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서 정치권에서 있던 일종의 가신그룹을 다 인사 총무에 맡겼어요. 믿을만 하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인연이 없죠. 정치권에 인연이 없으니까는 검사 생활을 하면서 인연이 있던 사람들을 뭐 인사나 그 총무 이런 데 앉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뭐 이거 검찰공화국이다 이러면은 그러면 그전에는 가신공화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가신들을 다 그 자리에 앉혔기 때문에. 예. 인사와 관련돼서 그거는요. 제가 검찰공화국은 동의 안 한다 했고 지금 우리 송국권 선배님 말씀은요.
옛날도 이해가 되고 지금도 이해된다는 뜻이고 저는 지금도 잘못됐고 옛날도 잘못됐다 이 뜻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제가 먼저 제가 네네. 정리만 한가 왜냐면 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네네. 아까 그 지난 정권에서 뭐 이른바 뭐 이낙연 쪽이나 여기서 제기돼서 수사를 다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성남 FC 사건은 다 불기소가 나왔는데 그걸 다시 두산과 네이버를 불러다가 뭘 어떻게 했는지 진술을 바꿔버립니다. 그 바꿔서 좀 터진 거 아닙니까 성남 FC가.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지난번에 이낙연이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정권이 바뀌고 수사하는 검사가 바뀌면서 결과가 완전히 바뀌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걸 한번 짚어드릴게요. 예. 그 대목에 대해서는 혹시 뭐 두 분이 따로 아니, 첨언하실 부분 없습니까? 그것은 재수사를 요청을 했고, 그래서 뭐 새로운 그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해서, 그때는 네이버나 이런 데 압수수색을 안 했죠, 아예. 근데 이번에 새로 압수수색을 해서 새로 증거가 나온 것이고,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성남FC로 검찰에 소환됐을 때도 그 검찰에서 그거를 제시를 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황을 했다는 거잖아요. 정진상 씨가 카카오 측에 요구한 그 새로운 문건. 그 문건이 새로운 문건들이 나왔으니까 수사가 다시 뭐 제기가 되는 거죠. 관론성 답변이었는데요. 이 대목과 관련해서. 아니 근데 아니 성남 FC가 자 전국의 지자체 시민구단 굉장히 많습니다. 영암 씨름단도 아주 유명한데요. 만약에 지자체장이 광고를 안 받아오면 주민 혈세로 지원을 해줘야 돼요. 이 시민구단 돈이 많이 듭니다. 선수들 연봉도 세고요. 근데 그래서 조례까지 만들어놨어요. 시장이 의무조항으로 광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 의무에 따라서 광고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성남을 대표하는 축구단으로 키우고 없어질 뻔했던 성남 일화를 그다음에 시민들의 엄청난 지지와 사랑을 받는 구단이 됐어요. 근데 시민들 혈세는 거의 안 쓰고 오히려 광고로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광고할 때 송평론가님이나 서정훈 변호사님 광고할 때 우리가 광고 얼마 내릴 테니까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광고 매체들이 우리 단가 이 정도다. 이 정도 내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 정도 후원을 해주면 우리가 뭐 특혜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안 하죠. 아, 그 관내 기업들이 예를 들면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기업 유치하면서 법인세 깎아주죠. 지자체에서. 이거 뇌물로 지금 처벌합니까? 지금 전국의 지자체들 그다음에 국회의원들 선거 벽보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세요? 우리 기업에 어느 기업 유치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어떤 수고를 우리가 해결해줘가지고 공장이 더 늘어났다. 다 자기들 성과로 놉니다. 거기 보면요. 전부 다 인허가에서 약간의 패스트트랙 같은 것도 해주고요. 아예 공약에 써져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해준다고. 그 다음에 온스톱 민원 해결해준다고. 심지어는 법인세 같은 거 부담감도 다 깎아준다고 해놨습니다. 아니 법인세 깎아주고 세제 혜택 주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그 땅을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용도 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성남 FC에 후원하기로 한 거하고 그게 뭐 어떻게 갔습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부분. 그 본질적- 부분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두산에 이 두산 타워가 이제 그 분당에 만들 때 바로 용지 변경 해줘가지고 두산 타워가 들어섭니다. 두산에 5개 계열사가 이전을 해요. 그래서 이 한국경제분석에서는 그걸로 인해서 성남 지역의 경제 효과 유발이 2천억대, 세수 증세만 한 150억대, 그리고 상주 인구 인원이 한 4천 명 이상,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산은 지금 그게 어느 정도 돼 있냐 건물이 1조 원까지 떴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정도로 엄청난 이제 기업을 유치해가지고 파급력했는데 그 조건으로 3년간 축구단에 50억은 너무 약하지 않나요? 그 정도 했으면 대가가? 아 그런 결과만 네. 좋으면 뭐 가정은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해도 된다는 정도의 이야기가 규모면요. 되는데. 만약에 성남 그 FC다가 두산이 돈 못 내겠다 그래도 유치하는 게 맞는 거고 그 유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뭐 써요. 스포츠 문화 이런 것들 적극 지원하겠다. 그렇게 큰 차원에 맞아야지 50억 가지고 그냥 용지 변경 가지고 그 정도 5개 기업을 유치한다는 거는 액수가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한 말씀만 드리면 그 정도로 이게 뭐 기업도 유치하고 막 직원도 유치해가 시의 발전이 되면 50억 내기 전에 미리 해주셔야죠. 근데 왜 처음에는 병원 안 짓는다고 과징금을 21억 때렸잖아요. 처음에 병원 안 짓는다고 과징금을 때렸는데 갑자기 50억 낸다 하니까 특혜를 준 거죠. 진짜 이게 성남시에 필요하다면 기업 유치가 50억 내기 전에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면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항상 이 목적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국가대표 팀이 있다. 월드컵 팀이 있다. 자, 롯데그룹 보고 너 면세점 하나 해줄 테니까 100억만 도와주시오. 아니 이게 월드컵 때문에 삼성한데 뭐 어디 민원 하나 들어줄 테니까 얼마 내시오.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제 말은 이게 아무리 목적이 뭐 공익이나 좋은 데 쓰더라도 인허가권을 가지고 이게 뒷거래를 하거나 사유에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그걸 지금 문제 삼는 롯데그룹 마서령 롯데그룹 그 면세점 혹시 박근혜 대통령 그 겨냥하신지 모르겠는데 그 면세점 그거 이미 결정난 다음에 그 둘이 면담한 겁니다. 그거. 예를 들면 예, 그거 면세점 때문에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억 받으려고 두산에다가 1조 원짜리 그걸 할 수 있는 거는 액수가 안 맞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갔을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너무 야비하게 아까처럼 차병원 소리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야비하게 뭐 과징료 때려가지고 받았다 이러면은 그건 따로 범죄가 될 수 있지만은 그게 어떻게 이재명 개인이 받은 뇌물로 될 수 있냐. 이 뇌물죄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슨 경제적 이득을 봤다고? 그게 제3자 뇌물죄죠. 박근혜 대통령 무슨 경제적 이득을 받았다고 제3자 뇌물죄로 지금 경제 구속이- 공동체로 해석이 된 거잖아요. 논란은 있지만요. 여기 정치 공동체라고 하던데 검찰에서. 그러니까 그게 송평론님 그게 바로 정치 검찰의 억지 논리입니다. 정치 공동체하고 뇌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경제 공동체로 뇌물은 성립을 안 그동안 하죠. 대법원 판례는 경제 공동체일 때 인정이 되는 겁니다. 가족 곽상도 아들 같은 사람 때 인정이 되는 건데 그건 오히려 봐줘버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한 사람은 뇌물을 모르면 누가 적극 행정하겠습니까? 그 그냥 두 가지인데. 최소한 우리가 객관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자고.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들고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저도 비판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라고 해줘야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과도한 해주고 그래도 수사가 필요하다. 논란이 있다. 그러면 특검에 맡겨서 공정하게 해버리자니까요. 저는 수사를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논란이 있고 이렇게 많은 이슈가 제기됐으니까 수사를 해야 되는 국민 여론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주변에 그렇게 주장하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주 공약통에 특검에 맡겨버리자는 겁니다. 왜 그 결단을 못 내리자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저는 우리가 오늘 최소한 이렇게 논쟁 치열하게 했는데 그 정도 결론은 공도로 낼 수 있지 않은가. 상권력에는 쩔쩔매고 중권력이 가혹한 검찰의 역사를 분명히 우리 국민들도 여기 계신 분도 인정한다면 이렇게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죠. 그때 노무현 정권 때도 다 수사했고 뭐 수사를 했는데 지금 성남 FC만 가지고 왜 이거 자꾸 그 이야기하는데 다른 거 다 놔도 성남 FC 예를 들면은 그러면 아무 이익 본 것이 없다.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측근들을 성남 FC에 취직을 시켜서 리베이트 수억씩 가져가게 했고 그 사람들은 그 리베이트 수억을 받았는데 실제 활동은 이재명 선거운동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뭐 스토리를 이야기하면 길지만은 천마 일화가 손을 떼면서 그때 100몇 억이 필요했어요. 그걸 필요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그걸 치적으로 삼기 위해서 성남 일화를 구단주로 반드시 자기가 키웠다. 이것을 정치적 이득으로 챙기기 위해서 이렇게 인허가권을 주고 그다음에 후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건 정치적 이득이 되는 거죠. 그 정치적 이득을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법률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 뇌물죄는 경제적 이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사실 아까 박근혜 대통령 얘기하는데 박근혜 대통령 그 K재단 미래재단 받은 그 출연금 거의 다 무죄 나왔습니다. 뇌물죄로. 거의 다 무죄 나오고 아까 얘기했던 그 롯데그룹이 면세점 그것도 뭐 제가 볼 때 다 조작인데 면세점 결정 나고 뒤에 만났는데도 그걸 역추적해가지고 뇌물 인정했고 롯데그룹 하나. SKT 최태원 전 가지고 인정했고 실질적으로 재단 각들 거기 대부분 다 무죄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남FC 구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거를 안 가져오잖아요, 그 돈을? 그러면 그냥 성남시 재정으로 떼우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 성남시 세금으로 안 하고 광고 가져왔다고 해서 이게 어마어마한 치욕이 되느냐? 별로 그런 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거 한번 조사해서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개인의 뇌물이 되면요. 130억의 광고로 유치한 게 그냥 이재용 혼자 다 먹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특가법 넘어가잖아요. 정말 저거 가면 징역만 몇십 년 나오는 꼴입니다. 이게 정당하냐는 거죠. 모든 국회의원들, 지자체장들은 정치적 치적을 홍보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라든지 민원도 해결하면서 다 그 정책 이득을 얻죠. 근데 그걸 뇌물로 처벌을 안 하잖아요. 제가 드린 말씀은 이재명 대표 다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대장동 환수도 만약에 그 일당들의 그 최종적 투기 부당이득 부동산이 급등할 것까지 예상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좀 더 꼼꼼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도 그것 때문에 사과했잖아요. 정책 부분에 대해서. 100%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정적제공으로 아예 악마화해서 형사처벌 거리도 아닌데 형사처벌로 몰아가는 게 문제로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도 또 수사 필요하다고 있다면 특검으로 하자는 겁니다. 공정하게. 이거는 이제 법의 문제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직접 뇌물은 경제적 이득을 얻어야 돼요. 근데 제3자 뇌물은 아무 이득이 필요 없다는 게 확고한 판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두산에 인허가 해줄 테니까 불이웃 돕게 20억 내라. 이것도 제3자 뇌물이고 심지어 터키에 지진 났으니까 지지선금을 20억 내라. 이것도 이게 뇌물입니다. 뭐냐면 아니, 제3자 뇌물은 아니요, 결국 인허가권을 사유해서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만 따지면 되는지 예를 들어 이게 제3자는 이해관계가 필요 없다. 이게 확고한 판례예요. 우리 그 공정거래위원장 옛날에 이남기 이분도 뇌물 준다니까 나 돈 안 받습니다. 다만 절에 시주하십시오. 또 이렇게 교회에 기부하십시오. 이게 다 아니요. 뇌물로 처벌됐지 않습니까? 우리 그 신정아 판례 있지 않습니까? 변해금 판례가. 그거 왜 뇌물죄 인정 안 됐습니까? 성공미술관에다가 기업들에게 잘 봐줄게 8억 5천 해라. 그거 무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는 대법원 부정한 판례- 청탁과 대가의 문제죠. 부정한 청탁이 있었느냐, 대가 있냐 이걸만 따지지. 아니, 그거를 기업들에게 잘 봐주겠다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안 봤어요. 그냥.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아까 그 용지 변경도 그냥 두산 기업을 유치하게 사는 거지. 그게 반드시 50억 받아먹으려고 했다는 건 증거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변경을 해줬어야죠. 왜 병원 안 준다고 이행강제금 때리다가 돈하고 조건 부르게 해주냐 이 말이죠. 그게 정당한 변경이면 처음부터 그냥 변경을 해줬어야지. 이재명 시장 되고 초선 때도 안 해줬지 않습니까? 재선되고 나서 그때도 병원 안 준다고 벌금과 이행강제금 때렸잖아요. 근데 나중에 50억 내니까 해준 거 이게 바로 대가성 아닙니까? 예를 들면 그런 논란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자체장들이 시민구단을 키우고 거기에 광고를 유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수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는 저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칭찬을 받았으면 받았지 이렇게 무슨 악마처럼 매도되지는 않았다니까요. 한 번도. 지금 그동안 지금 지자체장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보세요. 실제로 시민구단 유치해가지고 열심히 광고 받으러 다닙니다. 저 같은 사람한테도 출향민한테까지 연락이 옵니다. 좀 도와줄 수 있겠냐라고. 아는 기업 있냐고. 그리고 기업을 유치한, 기업들의 어떤 편의를 봐주고 유치하는 게 그게 불법 부당한 일이었다. 시민들이라든지 또는 다수의 이해관계인들을 괴롭히는 일이었다. 그러면 수사를 받아야죠. 근데 지금 우리 보수 중에서 맨날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정부나 지자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줘야 된다면서요. 꼭 들어줘야 될 민원이면 들어줘야죠. 그게 왜 수사를 받아야 되냐는 거죠. 저처럼 재벌 대기업을 감시 개혁 운동을 해온 사람도 아니 지자체가 기업들을 유치하는데 일부 편의를 주는 것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정도는요. 예. 15분을 넘겼습니다. 5분을 하기로 했는데 제가 개입이 없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셔가지고요. 앞으로 이런 토론을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야말로 난상 토론이었습니다. 이제 네 분 다 의견을 자유롭게 주셨는데 대부분 그 지금 시청자분들의 반응은 누구 하나 죽는 걸 보려고 사망 토론을 보러 왔는데 아무도 죽을 것 같지가 않다. 이제 이런 반응이시고요. 그러니까 즉 네 분 다 너무 젠틀하다. 더 싸워달라. 이제 이런 반응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들어온 질문을 좀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사실 변 대표께 들어온 질문은 박근혜 대통령도 실질적으로 뇌물 받은 거 없이 탄핵까지 갔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당대표도 충분히 구속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은 이미 답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따로 여쭙진 않고요. 성국건 평론가께 여쭙겠습니다. 곽상도 50억 무죄 판결한 검사와 판사는 정당합니까? 권력에 편승하여 법을 농단한 검사, 판사, 거기에 동조하여 세상을 어지럽히는 언론인들이 참 많은 시대인데 이와 관련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라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곽상도 의원 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죠. 하나는 검찰이 수사를 좀 미진하게 해서 영장 자체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런 그 판결이 나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하나은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하나는 법원의 판단이에요. 하나은행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한 게 없다. 그리고 뭐 그 아들과의 경제 공동체 이야기도 나왔는데 그것은 미진한 건 맞죠. 미진한 거 맞았기 때문에 그 이원석 검찰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라고 검찰이 지시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따로 다뤄야 되는 것이고 50억 클럽 부분은 완전히 따로 다뤄야 되는데 그거 50억 클럽 수사는 안 하면서 왜 이것만 하느냐. 이 부분은 또 그러니까 50억 클럽을 부실하게 수사하고 판결을 이상하게 나오는 데 대해서는 다 지적을 받아야 되지만 그걸 이재명 대표 수사와 서로 또 연결시키거나 아니면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강화한다고 김건희 특검과 이렇게 연결시키거나 예. 뭐 이렇게 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는 거죠. 예. 서로 어떻게 보면 다른 사안이에요. 다른 사안이란 말씀이신데 그 대목을 새로운 논점을 하나 좀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금 이해로는 이 네 분이 특검과 관련해서 의견이 상당 부분 엇갈려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해가 맞는 것 같은데요. 변희재 대표님과 안진걸 소장님께서는 현재 이재명 그 민주당 쪽에서 주장했던 이 쌍특검과 관련해서 두 분은 찬성을 하시는 상황인가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저희는 뭐 이재명 대표 구속과 관계없이 원래부터 이 사건 다 특검 가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대선 그러면 전부터 저는 혹시 주장했습니다. 두 분께서는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시죠? 예. 그래서 지금 봐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특검과 관련된 논점을 새로 주셨기 때문에 특검과 관련된 논점을 새로 제기해서요. 원래 저희가 준비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이 특검에 대한 유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가부에 대해서 좀 논점을 새로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난상 토론을 마찬가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아마 여기 중에서 제가 제일 먼저 주장했을 겁니다. 예, 저는 예. 대선 전부터 주장했기 때문에 양 진영이 치고받으면서 양 진영의 이 검찰 수사 사안들이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면은 승자가 패자가 갈렸어요. 근데 승자가 필요는 또 검사 출신이에요. 예. 이래버리면은 그 수사가 아무리 공정해도 분명히 정치적으로 문제 생길 거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봐도 수사가 굉장히 불공정하고 편파적이고 심지어 좀 조작 혐의도 있어요. 이러면은 이제 설사 이제 뭐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이재명 대표가 구속돼도 이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속 뒤를 남기 때문에 지금도 안 늦었거든요. 양쪽에 대선 전에 있었던 문제들 지금 김건희 주가조작부터 아까 얘기했듯이 뭐 50억 클럽 등등 수사 전혀 안 되고 있는 것까지 포함되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뭐 지금 천공 문제 있지 않습니까? 천공 그 사무총장 이 방문도 똑바로 수사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검은 간단해요. 불공정 시비가 나는 거 그리고 권력형 비리, 권력형 부정 이거 수사 안 되는 거 특검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두려움없이 특검하면 돼요. 난 이렇게 특검을 안 하는 정권 처음 봤는데 예를 들면은 노무현 정권 때 노무현 정권 들어오자마자 특검을 한나라당이 4개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냥 특검했어요. 했다고 다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최소한 이제 노무현 정권 입장에서는 그 불씨는 걸어냈단 말이에요. 정권이 이익 봤습니다. 특검했다가. 그래서 이 정권내나 이 여당 같은 경우 특검을 너무 인색하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재명 특검이 가령 예를 들어서 대장동 지금 대장동 이거 하나면은 대장동 특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장동뿐이 아니고 수사를 동시에 받고 있는 게 한 6, 7개가 되는데 그러면 이 대장동은 특검을 하고 다른 건 일반 그 검사가 수사를 하고 그렇게 된다면은 이것은 또 좀 안 맞죠. 그러면 일반 사건도 일반 범죄 형사 특검으로 가져간다. 그러면 그거 하면 되죠. 국정 뭐 그 농단 특검했듯이 시정농단 특검을 하면 돼요. 제가 그냥 하나 첨가 말씀드리면요. 그 김대중 대통령 그 노무현 정권 때 그 대북송금 특검 같은 경우를 실제로 노 대통령이 찬성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그때 얘기가 뭐냐면 검찰에 던져놓으면은 1년이고 2년이고 계속 파헤치기 때문에 한도 끝도 없다. 특검으로 빨리 정리하자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 그 문제잖아요. 이재명 사건이 많다 이거야. 그러면은 정리를 하란 말이야. 정리를 해가지고 딱 특검 바운드로 넣어야지. 지금 이대로 가면요. 아무 때나 하겠다는 건 아무 때나 필요할 때마다. 특검이 그래서 필요한 아니, 거예요. 시정농단 특검 좋습니다. 시정농단 특검. 그러니까 전체 이재명 대표와의 모든 지금 범죄 혐의를 가지고 시정농단 특검을 하는 거 정리가 괜찮아요. 필요하면 그거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음. 너무나 불공정한 검찰에 맡겨놓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재명 씨 특검을 대장동을 중심으로 원래 문제가 됐던 건 대장동이잖아요. 국민들도 그게 제일 관심 많고 다 좋습니다. 근데 이제 송평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송평론은 무조건 이재명이 잘못된 것으로만 지금 이 모든 사건 해석하고 계시니까 저랑 논쟁이 생기는데 이 대장동 사건은요. 이 구속장 청구서도 보면 검찰도 인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박영수가 나오고 조우영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대장동 세력이 어디서 돈을 처음에 얻었느냐. 무자력 세력이라고 나옵니다. 돈이 없는 세력이 나옵니다. 자, 부산은행 부실 대출이라고 몇 번을 표기합니다. 근데 그때 수사검사가 윤석열이고 수사를 받아야 될 조우영 등 브로커들을 봐준 변론한 게 박영수고 연결해 준 사람이 김만배입니다. 결국 조우영 등은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뭐 저축은행 비리로 일부 처벌받은 사람이 있지만요. 대장동 때 그때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돈이 없었는데 어디로 돈이 들어왔냐? SK그룹 최태원의 동생 키넨파트너스로 500억 가까운 돈이 들어왔다고 여기에도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야 됩니다. 나중에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최종 1.5조를 냈는데 그 사람들은 거의 수익이 안 났습니다. 아주 조금만 가졌어요. 지분에 비해서. 그러니까 여기 또 박영수가 나옵니다. 그때 박영수가 도움을 줬다 나옵니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었다고, 사회이사 이사회장이었다고. 자, 이런 게 하나도 수사가 안 되니까 사람들이 50억 클럽을 대변해서 진짜 이 대장동에서 불법 부실을 주도한 50억 클럽
그다음에 윤석열 박영 세력은 하나도 수사를 안 하면서 SK 관련도 도대체 당시 지자체장으로서 장기간 개발이 안 돼가지고 민원이 엄청 발생하고 있었던 곳에서 5,503억이나 회수를 해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이 정말 이것은 모범적인 공익한 사업이라고 정치적으로 이게 감정평가사가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사에 처음으로 입장된 겁니다. 371명이나 되는 감정평가사가. 그 부분만 봤지. 그 민간업자에게 7천억 이상의 돈을 돌려준 것은 그때까지 최종적으로 나오지 않았던 거죠. 이득이 부동산 이슈가 급등했잖아요. 평론가님. 당시에 부동산이 그렇게 급등하고 분양 수익까지 날 거라고 누가 예상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두 가지 그때 지구가 있었다는 것이. 그런 지원이 있었죠. 하지만 아파트 분양이란 게 자, 지금도 미분양 엄청 있잖아요. 아니 그리고 지금 우리가 따지자는 게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인허가권을 그 민간업자 그러니까 중간에 유동규 씨가 있고 여기서 인허가권을 유동규를 통해서 민간업자들에게 줘서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게 해준 그리고 또 초과이익 환수제를 하지 않아서 올리게 해줬고 그 대가로 지금 그 확인된 그러니까 구속된 것은 법원이 인정한 것은 김용 전진상 돈 받은 거고 그다음에 428억이 주기로 약정한 거다.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대장동 사업자들이 돈을 어디서 땡겨서 사업을 하게 됐다. 가령 뭐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부실하게 해서 거기서 돈을 땡겨서 전에 사업자죠. 전에 사업자. 그 사람들이 대장동 사업자들이 돈을 어디서 가져왔기 때문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고 그럼 이렇게 커졌다. 완전히 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엮여 있습니다. 평론가님. 그게 어떻게 엮여 있죠? 아니 그 사람들이 부산저축은행으로부터 1,800이나 되는 돈을 불법 부실 대출받았고 대장동 사업에 상당한 지분을 가지게 됐다니까요. 대장동 사건을 연구해 보면요. 이재명 지사는 칭찬을 받아야지 수사를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된다. 특히 이제 서종 변호사님이 이해충돌 방지법 이야기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당시 새 컨소시엄이 응모를 했는데 논란이 있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묶어서 이재명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저까지도 좋다 그런 논란이 있는 거에 대해서 왜 하천대유 컨소시엄이 결국 채택이 됐는지 사전이익을 5,503억이나 결국 인정해 준 것 때문에 채택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그 과정 혹시 논란이 있다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특검하자니까요. 저는. 제가 이제 특검에 대한 제 입장은요. 아까 이게 50억 클럽 권순일, 박영수 특검 해야 됩니다. 그건 인정해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부실 수사했다? 특검인도 이게 검사 아닙니까? 처벌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 검사 때 부실 수사했다 치자고요. 그럼 이게 직무유기 아닙니까? 직무유기가 1년이 합니다. 공수처가 이게 지나도 이게 몇백억 지난 거 아닙니까? 처벌도 못하는 걸 특검하는 건 인력 낭비다. 이 생각이 첫째 들고요. 예, 그런 지적을 한 그다음에 겁니다. 두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을 주장하잖아요. 근데 김건희 여사 이게 권력형 비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주식 투자 한번 했던 거예요. 이게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자 그때 그 우리 권오수 회장 실패한 주가 조작 집행유예 넣었잖아요. 그다음에 선수들도 무죄 또는 집행유예 넣었잖아요. 전주도 무죄 나오고 자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했다 칩시다. 100번 양보해서 그럼 이게 벌금 나옵니다. 100번 양보해도 집행유예입니다. 특검이라는 게 징역 20년 10년 이런 거지 벌금 잡으려고 특검합니까? 아니, 이거는 권력형 비리도 아니고 권오수의 그 재판은 잘못됐어요.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실패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미국처럼 영구 퇴출하고 몇십 년 때렸어야 해요. 그래야 자본주의 체제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주가 조작이나 분식 해결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근데 김건희 여사는 10억 안팎의 이익을 본 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권오수는 손해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더더욱 특검에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당시 검경 내에서 문제가 됐을 때 그걸 무마한 세력도 있어요. 그래서 수사가 안 된 겁니다. 이게 그냥 수사가 안 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 시작했지만 결혼 이후에는 수사를 안 받았다니까요. 무마가 됐다니까요. 그리고 코바나 콘텐츠에서도 얼마나 후원금이 급증했습니까? 성남시가 광고받은 거, 투명하게 광고받은 것도 법이나 조례에 의거해서 한 것마저도 지금 뇌물죄로 몰아가는 분들이 코바나 콘텐츠 때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이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급증했어요. 이거야말로 수사를 안 하면 너무 형평성. 그런데 이재명 의혹과 김건희 의혹을 대치시키는 게 좀. 근데요. 저는 손 출신 평론가님 있잖아요. 김건희 씨 수사 안 되는 건데 아무 문제의식이 없으세요? 혹시 그냥 진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무슨 수사요? 김건희 씨 수사를 지금 거의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이재명은 이렇게 김건희 수사는 떴는데. 문재인 정권 때 수사를 계속 안 했고 그리고 그 불기소 처분을 해야 된다는 일선 그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을 했고 지금 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이것이 지금 이제 권오수 씨에 대해서 1심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수사 결과를 내놓을 거예요.
수사 결과 내놓으면 그거를 보면 되죠. 그리고 수사했다고 생각하세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때 다 했죠. 다 했죠. 아니요. 그때 아니, 검찰을 그리고- 장악하고 있는 윤석열 한동훈 세력이 수사를 못하게 했죠. 그때 뭐 수사가 안 됐습니다. 장악을 하고 있었으면 그때는 그 모든 그 부인 사건에 대해서는 아주 그 손을 완전히 떼고 있었는데. 뒤늦게 했죠. 그전에는 못했고 뒤늦게 했는데 이미 당시 그리고 일선 지금 와서 검사들은 윤석열 한동훈 편을 들어주면 수사를 안 했습니다. 제대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민주당이 정말 명분이 약한 게 지금 순간에 자 권오수 그 주범이 1심 재판이 끝났어요. 그러면 이게 특검이 들어가려면은 권오수 씨는 상대가 안 됩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자체는 특검 대상이 안 돼요. 그럼 1사부 제의 원칙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러면 특검 들어가려면은 김건희 씨 혼자 특검을 해야 돼요 지금. 아니요, 그 1심 나와도 특검 상관없습니다. 아 그거 예, 됐으면 예, 아니 예. 재판 그러니까 중도로 곽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곽상도도 특검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하자는 겁니다. 네. 공범도 다 처벌했는데 영분이나 유마로 처벌 안 받고 수사를 안 받냐는 거죠. 그게 그 1심 도중에는 특검할 수 있지만 그러나 문제는 이게 그 확정이 돼 버리면요. 특검 안 하면 이게 몇 달 동안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항소심이나 대법원이 확정되면 두 번 처벌 못 받잖아. 이게 일사부재리 아닙니까? 기팔려. 김건희 여사는 기소 그러니까- 수사나 기소를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안 말은 되잖아요. 제 말은 권오수 회장은 수사를 항소했지만 특검 준비 도중에 재판이 확정돼 버리면 그럼 이게 결국 김건희 여사 혼자 아니, 수사하는데 특검 도중에 재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러면 각상도 특검 주장하는 거 아니고 1심 확정됐는데 각상도 항소심 때리면 안 되죠. 당연히 특검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진행이 재판이 되고 네. 있는 거니까. 재판부에서 특검 도입하면 재판 추정해 주잖아요. 아니 그리고 연시판 그때요. 대처럼 들어가거나 그렇게 되겠죠. 제 말은 이게 그때 윤석열 총장은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고 그때 박범계 장관, 추미애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보기에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몇 번 발동했습니까? 조자룡 흠값 쓰던 지휘권을 발동했잖아요. 그러면 김건희 여사 소환해 또는 기소해. 그때 지휘권 발동하면 되잖아요. 왜 안 됐습니까? 그때 이미 중앙지검장 검찰총장 윤석열 할 때 이미 수사가 안 됐고요. 나중에 지휘권 발동이 됐을 때도 주요 중간 간부라든 일선 검사들이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는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으로 나경원이나 김건희 같은 사람은 수사가 안 됐습니다. 제대로요. 이게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표가요. 본인 자서전에 친구가 작전주 주가 조작 작전주에 살아야 15억 벌었다고 본인이 고백을 했어요. 연수원 때. 그럼 그게 이재명 대표도 공범입니까? 우리가 이게 작전하는 거 알고 사서 돈 벌면 주가 조작 공범입니까? 그것도 할래는 서로에게 예. 통보를 해가지고 공고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김건희 여사가 전화로 뭐 몇만 주 팔을 했다 치서 그게 선수나 권오수하고 통화한 것도 아니고 관리해주는 사람하고 통한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주범하고 공모했다는 증거는 전혀 없잖아요. 아니 이런 수사를 안 했으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말은 혐의도 변호사님. 없이 특검을 하자. 그리고 이게 특검이라는 게 징역 뭐 10년, 20년 이게 중한 범죄를 하는데 어떻게 이게 조그만 주가 조작 지금 그리고 권오수와 김건희는 특수관계입니다. 온로비 사건 아시죠? 온로비 사건. 온로비 사건 특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슨 뭐 10년짜리 범죄입니까? 이 고위층 범죄는 특검을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지금 왜 김건희 특검 대선 60% 국민들이 찬성하냐? 이거 영부니까 수사 안 하지 않냐? 이 정도면 특검하면 되지. 뭘 특검했다고 사람 죽이는 건 아니지만 수사가 안 되는 건 분명하니까. 뭐 저는 어쨌든 뭐 이재명 대표 구속이든 뭐 추미애도 관계없이 뭐 대선 때부터 이제 이 김건희 이제 당선되면 윤석열 당선되면은 김건희 수사가 안 될 것 뻔한 거고 지금 안 되는 건 명확하니까 뭐 특검하는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되냐? 아니 그걸 이제 뭐 문제는 안 되는데 그걸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한 수사하고 좀 연결을 시키지 말라는 이야기죠.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모든 국민을 대변을 못하고 국민들께서 생각이 다르지만요. 상당히 많은 국민들께서 아니 윤석열, 김건희, 최은순, 한동훈, 이상민, 정호영 관련된 사건은 단 하나의 소환이나 압수수색도 안 하고 심지어 한동훈은 아까 서병 노사님 비밀번호 이야기하셨는데 수사행정 사법행정 최종 책임자가 비밀번호 본인이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남한테 비밀번호 깔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거 하나도 수사 안 하고 그다음에 야당만 문재인 정부 일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일만 또는 민당 인사들만 탈탈탈탈 터니까 사람들이 이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불공정 나오죠. 자, 드루킹 특검 왜 했습니까? 솔직히. 뭐 10년, 20년에 중형이어서 했습니까? 서 변호사님. 자, 김경수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이니까 제대로 수사를 안 한 거다. 지금 검경이 수사해도 불공정하다 해서 특검했잖아요. 드루킹 사건도 사실 따지고 보면 특검까지 해야 되는지 저는 굉장히 의문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여야가 합의했잖아요. 그 특검. 그것처럼 합의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발 여야가 협치를 해서 민생경제 좀 살려라면 합니다. 난방비 폭등 대책도 세우고 지금 이번에 경제 성장률이 1.5%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런 건 왜 제1야당 논의를 안 합니까? 그리고 보통 정치평론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나요? 제1야당 대표랑 협치를 강국하게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지 않았나요?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는 정부 여당이니까 대통령이 나서서 대화를 하고 협치를 하고 아니, 하나도 하지 않잖아요. 대통령 그 퇴진하라고 저 장외 투쟁을 하고 있는데 무슨 아니 그건 또 국민들의 민심인 것이죠. 그건 민심은 민심대로. 그래서 퇴진하나요? 퇴진해라 해서 퇴진하기 전에는 야당이랑 협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국민 난방비 대책도 내놔야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재명 리스크가 지금 개인의 리스크가 아니고 민주당의 리스크도 아니고 이 모든 국정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방비 같은 이야기도 정말 이재명 대표가 이런 혐의가 없이 야당 대표로서 다수당 제1야당 대표로서 난방비 대책을 이야기해서 뭐 몇 조를 투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슈로 확 부각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안고 있는 리스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말을 해도 이것은 뭐 본인의 그 사법 리스크와 연결이 돼 버리기 때문에 이거 전체 이 국민 생활에 굉장히 불편을 끼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15분이 넘게 저희가 시간을 썼는데 다시 사회자가 좀 중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생겨서요. 물론 이제 안 소장님의 발언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만 이건 뭐 어디까지나 저의 중재 없이 난상 토론을 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뭐 반론과 재반론에 이어서 15분이라는 시간을 썼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주제를 넘기게 될 텐데 자연스럽게 이제 뭐 난방비 얘기도 나오고 또 송국건 평론가께서 이제 협치에 대한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좀 언급을 주셨기 때문에 전국 전망을 마지막으로 좀 하고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내일 이제 오후에 있을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과연 이 정부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압도적 부결, 또 어중간한 부결,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만 그냥 긴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체포동의안과 관련된 전국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또 민주당의 해법, 또 이 체포동의안 전국이 과연 국민의힘 전당대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1분 정도의 모두 발언 이후에 다시 난상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변희재 대표께 먼저 드릴까요? 이건 저는 뭐 저만의 주장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아까 지금 이 서정욱 변호사님이 말씀 잘 하신 게 윤석열 한동훈은 이념 세력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념 세력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수사를 하지 다 조작날조 해왔던 사람들이고 뭐 증거 다 갖고 있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투쟁을 하는 거지 야당으로서. 근데 이분이 싸우는 거 보면은 마치 이념 세력과 싸우는 것처럼 싸워요. 마치 윤석열 세력이 무슨 이승만 박정희부터 나온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민주화 정권들이 자꾸 검찰을 악용하다가 사냥개로 이용당하다가 사냥개가 올라온 거다. 이러면 이것만 딱 자르고 나머지들을 단결시켜줘야 되는데 지금 대응 방식을 자꾸 이념 투쟁으로 가기 시작하면은 오히려 당한다 이러다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수사부터 이 윤석열 한동훈이 수사했던 각종 이 조작 혐의 수사들을 다 한번 들여다보고 이걸 다 같이 묶어서 그 중심에서 싸워줘야지 승리할 수 있고 지금처럼 가다가는 이제 이재명 필요증 이제 막 복잡해지잖아요. 이러면 좀만 있으면은 이재명 하나만 사라지면 좀 편해지겠네. 이런 여론을 감당하기 어려울 겁니다. 주장해 주셨고 송국건 평론가 듣겠습니다. 이게 지금 빨리 정리가 되지 않으면 난방비도 그렇고 지금 뭐 고물가, 뭐 고환율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다 계속 증폭됩니다. 이게 최근에 여론조사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이 여론조사가 분명히 제가 봤어요. 뭐냐면은 이게 이재명 그 대표가 실제로 그 사법 리스크가 있느냐 그리고 사퇴를 해야 되느냐 이거를 물어봤을 때 양 진영이 완전히 나뉘어져요. 그 국민의힘 지지층은 분명히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한 80% 나와요. 민주당 지지층은 80%가 없다고 나옵니다. 그것이 제가 주목을 한 것이 무당층을 보니까 거의 거의 더블로 책임이 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그 정치에 관심이 있는 층, 없는 층 이렇게 나눠서 보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층은 또 양쪽이 딱 같이 나눕니다. 제가 기억에 49대 49를 나누고 2%가 잘 모르겠던데 정치에 관심이 전혀 없다고 하는 쪽에서는 이재명의 책임이 있다가 거의 따버립니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지금 어떻게 정치적 이념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양쪽으로 편이 갈라지는데 거기에 관심 없이 정말 이 국민 생활에 이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문의 정치면을 보지 않고 사회면을 보는 사람은
이재명의 범법 혐의가 높다 이렇게 보는 그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진영 논리를 빼고 생각을 하면 이것은 결론은 자명해집니다. 알겠습니다. 안진걸 소장께 1분 10초 드리겠습니다. 예. 아무튼 정치검찰이 악마 시켜놓고 마녀 사냥하고 했는데 그래서 그 결과로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모든 책임을 이재명한테 져라.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비판받고 또 지적받을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점에서 지적한 적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사퇴를 하고 너 감옥에 보낼 거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러면 성남FC하고 대장동 이슈는 저희가 공부를 해보면 해볼수록 적극 행정을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안 하던 걸 다른 지자체는 그냥 민간 대기업에게 어마어마한 부당이득을 부산 LCT, 경기도 양평에서 윤석열 장모, 최은순 씨가 했던 아파트 시행사업 그냥 냅둔 거예요. 돈 한 푼도 환수 안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처벌을 안 받고 5,503억을 환수한 사람 길을 쓰고 공산당 소리, X 같은 소리, 자식 뭐 씨알도 안 먹히는 사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환수한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죄인 취급해도 되는 겁니까? 저는 계속 따지는 것이고요. 성남FC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그만큼 깎아준 거잖아요. 아껴준 거잖아요. 그리고 시민들 생활체육 그다음에 시민들이 요즘 스포츠 관심 많은데 훌륭한 구단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그럼 칭찬해야지 어떻게 그게 이렇게까지 마녀가 돼야 되는 것이냐. 그래놓고는 정치검찰이 막 드셔가지고 이미 나빴으니까 책임져라.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마무리 감사드리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이제 대통령이나 야당 대표에 대한 재판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판사가 재판관이 아니고 저는 국민이 재판관이라고 봅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인용이 됐잖아요. 이게 여론 차이입니다. 여론 차이. 결국 이제 그 여론이 어디로 가느냐가 승패를 좌우하고 민심. 이게 천심이 되고 이게 재판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는 이미 여론전에 저는 실패했다 봐요. 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60% 육박하고 긍정이 훨씬 적잖아요. 근데 왜 민주당은 국민의힘한테 지는 겁니까? 근데 왜 이재명 대표는 구속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은 겁니까? 이거는 그만큼 이게 저는 본인이 뭐 여론전에 실패했든지 아니면 이게 본인이 워낙 혐의가 많든지 그건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이미 패배했다. 이렇게 보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과연 저는 민주당 패널들 볼 때마다 너 이재명 대표로 끝까지 가서 재판 총선하는 게 최선이냐? 대안이 없냐? 저는 이래 물어봐요. 지금도 이게 제가 볼 때는 이낙연도 있고 정세균도 있고 김부겸도 있고 뭐 박용진도 있고 참 이게 합리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많은데 왜 이렇게 상처투성인 이재명 대표를 끝까지 재판까지 안고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지 좀 이게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치공학적으로는 서 변호사님 지적이 맞겠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도 일부 나온 거잖아요. 근데 저는 뭐 제가 정치 전문은 아니지만 죄가 없고 증거 없으면 없다고 주장을 해야지 어떻게 해요. 아, 총선에서 불리할 것 같으니까 사퇴하고 처벌받고 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체포는 돼야 된다. 이런 논리는 수용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정의당에 대해서 가장 분노한 게 정치검찰 수사가 문제가 있대요. 제1야당 수사가. 근데 체포는 돼야 된대요. 이런 논리는 너무 황당하잖아요. 서 변호사님 논리는 정치공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본 서 변호사님도 증거나 유죄라는 걸 확신할 수 있나요, 정말요? 제가 소장님 질문 주셨으니까 20초 정도 답변 이재명 주십시오. 대표에 대해서 정말 자, 양심에 손 얹고 소장님이 금방 체포 이야기하고 이재명 대표도 수갑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게 이름이 잘못되어 그렇지 이게 체포 수갑이 아닙니다. 지금 국회에서 동의안 통과된 데서 체포되거나 수갑 차는 거 아니에요. 영장 제 말은 받으러 가는 거죠. 알죠. 예, 보십시오. 근데 손을 이제 한말 잠시만요. 일단 서 서정욱 변호사님 답변 듣겠습니다. 자,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도 실질심사 받으러 갔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도 갔어요. 제 존경하는 변희재 대표도 실질심사 받으러 갔어요. 같이 갔습니다. 같이. 예. 자, 근데 왜 노웅래만 안 가고 노웅래 의원 왜 이재명 안 가야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게 이 불체포 특권은 역사의 박물관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대통령보다 삼성그룹의 이재용보다 아메기 변희재 대표보다 뭐가 뛰어납니까? 제가 그 좀 특권을 이제 떼어내는 뭐 약간 아니, 약간 절충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제가 가서 이제 한번 이제 당해 보니까 아 법원 믿으면 안 되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가면 안 된다고 조언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떠나서 서정욱 변호사님이 맞죠? 우리 이제 태극기 들고 탄핵 운동 할 때 박근혜 대통령 돈 먹은
증거 하나도 없는데 바로 그 국민적 여론 70%의 여론이 박근혜 탄핵하라 그래가지고 거의 뇌물죄 뒤집어 쓰고 그걸 윤석열이 45년 구형하고 그런 꼴을 당했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론으로 재판하는 거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지. 지금 왜 이재명 대표가 여론이 안 좋냐? 박근혜 대통령 저렇게 당한 거를 너무 잘 아는 태극기든 30%의 국민들이 그 당시 이재명 대표가 한 말들을 다 기억해요. 박근혜 도망간다, 체포해라, 뭐 어마어마하게 이재명 대표 떠들어냈는데 자 이거야 그러면은 야 우리 박근혜 당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아무리 우리 이재명을 싫어해도 똑같은 세대가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성찰을 해보라는 겁니다. 남이 당한 것도 한번 봐라. 지금 본인 당하고 있지만은 예. 그래야지 여론을 높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저희가 토론 초반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즉 전국 전망을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어찌됐든 간에 지금 네 분 다 부결에 어쨌든 의견을 많이 무게를 두셨고 부결 이후에 이제 두 분이 또 예상해 주신 바로는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어떤 지금의 이 정국은 마무리를 이제 민주당 스스로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신 거고요. 두 분에 대한 전망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어찌됐든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를 어떤 숙제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전망을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 일단 먼저 송국균 평론가께 좀 드릴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상황은 지금 민주당이 내일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최악의 상황입니다. 둘 다 최악입니다. 하나는 최악은 어떤 경우냐면은 물론 가결이 됐을 때죠. 가결이 돼서 당대표가 사상 초유로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고 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야 되지만 예. 그러면은 당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배신자 색출에 났을 거예요. 누가 과연 이 찬성표를 던졌느냐 민주당 안에서 이탈표를요? 예, 네. 이탈표를 던졌느냐 그러면 배신자 색출에 났으면은 당이 거의 뭐 쪼개지는 상황까지 갈 수가 있어요. 가결되면은 예. 부결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결이 되면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론 의원이나 이 친문 쪽에서 전재수 의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번에 부결시켜주면 분명히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사퇴 요구를 한단 말씀. 예, 사퇴 요구를 하죠. 근데 예, 예. 사퇴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은 이것이 계속 또 총선 때까지 가면은 이거 민주당으로서는 가결이 되면 최악이고 부결이 되면 차악이에요. 이 상황이라면은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본인이 정말 당 대표, 현직 당 대표고 그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까지 했고 이렇게 된다면은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지금 선택을 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같이 저는 수렁속으로 몰아간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그럼 변희재 대표님, 그럼 이재명 대표가 선택을 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선택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이제는 뭐 선택을 해야죠. 선택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념의 틀을 벗어나서 윤석열 정권이나 윤석열 검찰에 피해받은 모든 세력을 다 모아서 정말 제야투사의 리더로서 승부를 걸겠다. 예, 그러면 되는데 예, 이렇게 이 틀에 갇혀가지고 싸워서는 이 싸움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가 박근혜 탄핵 때 워낙 말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싸울 생각을 하든지 아니면 그게 자신 없다 그러면은 저는 당대표는 내려놓는 게 맞다고 봐요. 야당 당대표가 보통 당대표가 아니라 169석 당대표인데 예, 정권하고 싸울 수 있는 수많은 그 세력을 못 모으고 있다. 그러면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조용히 자기 개인이 돼가는 게 맞죠. 야당 당대표는 지금 검찰 정권과 싸워야 되는데 못 싸운다. 오히려 밀리고 있다. 그럼 그만둬야 되는 겁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님, 같은 질문인데요. 뭐 저는 이제 그 사자성어 두 개로 말씀드리면 예, 일단 이제 그 만약에 내일 부결해 가지고요 구속을 안 돼도요 얻는 거는 이게 불구속은 얻지만 잃는 거는 이게 민심입니다. 이 말은 이게 생불여사입니다. 첫째, 예, 살아도 죽은 것만 못해요. 제가 보기에 특권대에 숨어서 구속 면해도 자기는 이게 살은 것지만 제가 보기에 정치적으로는 죽은 것만 못하다. 이게 바둑에서 말하는 생불여사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자꾸 이게 그 오랑캐, 뭐 깡패, 강도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표현이 거칠다고 설득력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 조언드리면 선당우사. 예. 이럴 때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게 당당하게 내가 구속되더라도 나는 이게 떳떳하게 가서 판사 앞에 심사받아서 승부를 보겠다. 그래서 이게 검찰이 얼마나 허군지 영장 기각을 통해서 검찰을 박살내겠다. 예, 이런 이게 자세, 이게 저는 필요한, 이게 선당우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이게 당을 위해서 내가 이게 혹시 구속되더라도 당에 더 훌륭한 인재들이 많지 않냐. 당을 잘 이끌어 주십시오. 이래서 이게 총선 승리해 주십시오. 이런 자세. 이걸 저 두 가지 선당우사, 생불여사 두 가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셨고요. 안진걸 소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예. 이재명 당대표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각자가 지금
제안해주신 그 선택의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뭐 무수히 많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이재명 대표가 저는 비교적 잘 버텨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정치검찰의 수사가 이렇게 조작으로 치닫고 노골화될 때 장내 국회 안에서도 열심히 민생경제 챙기고 민주주의 이슈 챙기면서도 길거리로 더 많은 국민들하고 빨리 거대하게 쏟아 나왔다면 차마 정치검찰이 전략 대표한테 이렇게 부실한 114페이지의 숫자를 조작하고 논리도 엉성하고 법률가들이 쓰지 않는 표현인 뭐 저도 아까 좀 짜증나서 좀 거친 표현을 썼는데 여기 보면요 서 변호사님 내로남불 어디 법률가가 내로남불을 영장에 써놓습니까? 아시타비, 뭐 시정농단, 뭐 시정사유화. 그러니까 그냥 그 범죄자 또는 악마나 마녀로 못 만들어서 안달이 난다는 게 이거 느껴집니다. 근데 진짜 증거가 있고 죄가 있으면요 이런 표현 안 써도 다 알죠 사람들이. 그래서 아쉬운 건 제대로 그동안 맞서서 못 싸웠다. 당내 여러 가지 여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란 초까지 당했다. 근데 다행히 불체포는 그동안 사실 문제가 있었죠. 많은 부패 정치인들이 그걸 악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께서는 폐지하거나 개선에 대한 여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나 이렇게 명백한 조작성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그걸로 여론이 일부 중도층의 여론이 나빠지더라도 지금은 그걸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이제 그 다음에 기각이 됐다, 부결이 됐다. 정리해 주십시오. 근데 지금 용산 집무실에서는 노골적으로 정치검찰을 조종해서 계속 청구하겠다고 밝혔잖아요. 이 사람 당장 수사하고 잡아들여야 됩니다. 뒤에서 불법으로 조종하는 사람. 그럼 그만 청구하고 특검으로 넘긴 다음에 자 당분간 민생경제 집중합시다. 여야가 대타협을 하십시오. 그리고 그 책임은 정부당하고 윤석열에게 있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국정원이 최고 책임자가 결단 내리라고 그러잖아요. 안진걸 소장께서 시간을 좀 쓰셔가지고 저희가 30초씩 너무 마무리 발언 많이 좀 한 것 같아요. 시간을 쓰셔가지고 상습적으로 마무리 답답하신 건 내가 이해하겠지만 마무리 발언을 안진걸 소장님 죄송한데 제외하고 저희가 시간 관계상 그러십시오. 세 분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좀 양해를 구하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순서부터 해서 오늘 사망 토론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차후에 또 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차마 못하신 말씀이 또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각자 30초씩 마무리 발언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여런데 그 우리 패널 우리 분들 말씀을 참 잘 들었고요. 토론한 게 말씀 듣다 보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잖아요.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시작에 170석 정도로 부결될 거다 이랬는데 여러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게 좀 낮아지겠다. 더 낮아지겠다. 부결은 되더라도 이탈표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제 그 한 155에서 160 정도 낮아지겠다. 이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국권 평론가님. 내일 관전 포인트가 핵심 관전 포인트가 하나 있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동의안 제출 이유서를 설명을 하고 나오냐 안 나오냐. 나올 겁니다. 나올 겁니다. 지금 그 법무부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며칠 전에. 그럼 이재명 대표는 또 그 신상 발언에서 반박을 하겠죠. 그런데 돈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 이런 소리가 또 나올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TV를 생중계가 되기 때문에 국민이 충분히 판단을 하시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건. 지금까지 체포동의안이 우리 헌정사에서 60몇 번 창정이 됐는데 가결 부결이 거의 25%고 나머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그러니까 21대 국회 들어서 3번이 다 가결이 됐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농내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결을 시킨 게 결국은 정치적인 선택 아니냐 그런 판단이 충분히 나올 수도 있죠. 그 전망까지 해주셨고요. 변희재 대표님. 저도 짧게 정리하면요, 이 박근혜 대통령부터 하여튼 뭐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한동훈 손에 돈 한 푼도 안 받고 감옥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 그대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이재명을 싫어해도요 돈 안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태극기 들었던 이유 공정한 검찰 수사, 공정한 재판 그리고 진실 이 가치 그대로 보면은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우리가 배려를 해야 되고 한번 이해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사람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잘못하면 또 누가 감옥 갈지 모르거든요. 우리 내에서. 그렇게 한번 우리 태극기 들었던 분들에게만 제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스픽스에서 항상 이제 쓰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은 누군가에도 또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기초로 해서 편견 없이
또 선입견을 좀 줄이는 측면에서 오늘 이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제 양옆에 나와 계신 네 분 다 오늘 2시간 이상의 긴 토론을 소화를 해주셨습니다. 처음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토론 문화가 많이 실종되고 있는 그런 방송가에서조차 실종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곳이고요. 저희가 마련할 때마다 여러분께서 많이 찾아와 주시면 이렇게 깊고 깊게 또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민생경제연구소의 안진걸 소장, 송국권 정치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와 긴 시간 함께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방토론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를 마련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